안녕하세요. 2024년 CMS 입시 전략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CMS 영재관 총괄 원장 황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혹시 여름이나 작년 2월에도 진행한 설명회 오셨던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항상 이 두 번 이 큰 홀에서 설명을 할 때마다 이렇게 많은 재원생 학부모님과 외부 학부모님들이 참석해 주신다는 거에 저는 이 설명회를 할 때마다 굉장히 좀 약간 울컥하고 감동적인 그런 마음을 많이 갖게 되고요. 덕분에 저희가 1년 동안 CMS 영재관의 모든 교직원들이 열심히 잘 강의하고 아이를 관리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오늘 3가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입장하실 때 그 에코백 받으셨죠? 그래서 프리미엄 에코백과 그 안에 보시면 저희가 2024 대입 개편안, 그리고 최근에 진행된 과학고, 자사고, 기출문제, 그리고 따끈따끈한 올해 합격한 저희 아이들의 합격 수기가 있습니다. 반드시 집에 가서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생기부 관리 온라인 강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생기부 관리 온라인 강연 같은 경우에는 2월 20일에 오늘 참석하신 학부모님들께만 강연 링크를 정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학부모 설명회도 매년 크게 그리고 센터에서 하고 있지만 CMS 목동 영재관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동기부여 설명회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생기부 온라인 강연 같은 경우에도 3월 새학기가 들어가기 전에 재원생 아이들이 모여서 선생님과 함께 강의를 보고 조금 생기부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그런 다짐을 할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 오늘 참석하신 혹시 재원생 학부모님들이 계시다면 2월 20일에 꼭 영상 보시고 아이들이랑 같이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에 대한 다짐과 계획에 대해서 조금 들어보시고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회는 1시간 50분 정도 진행되고요. 저희가 이제 큰 입시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는 설명회라면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 원내 설명에서 다 안내를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자세한 커리큘럼과 프로그램 그리고 로드맵은 원내 설명회를 통해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강연은 채널A의 티처스, MBC 공부가 뭐니, TVN 이것이 진짜 공부다 등 방송을 통해서 대한민국 대표 공부 멘토로 학부모님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죠. 저도 TV에서만 뵙고 오늘 처음 실물로 뵀는데요. 청담에듀 컨시어지 대표 이병훈 소장님께서 다양한 사례를 통해 기질이나 성격 유형에 맞게 공부 습관 잡을 수 있는 비법을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야, 이렇게 많이 오셨네요. 목동. 자, 팬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종교제 종교. 네. 어디 가나 항상 오시고. 오늘 책도 한 권 가져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12월 말에 출간한 스카이 로드맵 썼더니 스카이만 가라고 썼느냐 해서 아니다. 본질에 충실하자 이런 거 썼다고 그러는데 제목이 이래가지고 또 지탄의 대상이 되고 하여간 그 지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 티처스 나가가지고는 쭉 잘 설명했거든요. 근데 외대부고 안 돼! 서울대 안 돼! 이것만 딱 잘라 나가가지고 외대부고 애들이 막 몰려와갖고 저 졸업생인데요. 그 전교 1등 아니어도 가는 당연하지. 전교 2등이 붙고 전교 1등이 떨어지는 경우 있어. 모르냐? 그쵸? 올해 입학들면 갈 수 있는데 알고 있다고. 근데 그 친구 다니는 학교가 제 중학교 후배예요. 저희 학교가 예전부터 강남의 강북으로 아주 유명한 친구였습니다.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양성을 더 많이 추구하는 공부만 하는 것보다는 그런 기조의 학교여가지고 우리 학교 정도면은 제 전교 1등급 공부를 해라 이런 얘기지 뭐 너 못 간다 이런 거 아닌데 아이가 미치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못해요. 그렇죠? 온라인에 또 못 쓰면 프로 불편한 어머님들이 또 엄청 써댑니다. 막 그냥 막 야 죽어라 막 이러면 그렇죠? 최근에는 저격 영상까지 올라와가지고 어머님들이 막 제보를 해주시는 거예요. 야, 너 실력으로 누구가 엄청 깠어?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뭐 대인이 가는 길에 그 저기 소인들이 하는 얘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분은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근데 결국엔 그분이 내리셨어요. 저희 또 종교단체에서 몰려가셔가지고 저를 또 옹호해 주시는 아주 논리적인 글을 달라주셔가지고 이제 아이고 뜨거워 하면서 그분 내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밌습니다. 요새 세상살이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공부가 뭐니 할 때는 별로 못 느꼈어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이 유튜브를 많이 하고 나서 어디 가지를 못합니다. 엘리베이터만 타면 그냥 안녕하세요 팬이에요 막 이러시니까 엘리베이터 못 타겠어요. 그래서 항상 걸어다니고 운동도 많이 되고 아주 좋습니다 요새. 그래서 많은 인기와 이렇게 인지도를 쌓아가고 있는데 어머님들 오늘 또 2층까지 오셨네요. 2층 분 안녕하세요. 네, 장수합시다. 네. 저희 나이 이제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74년 분들 계세요? 74. 어린 어머님들 많이 왔구나. 저희 집엔 74가 계십니다. 회사에도 74가 계십니다. 둘 다 엄청 무섭습니다. 호랑이띠, 그렇죠? 네, 그리고 심지어 74 모임도 있습니다. 아내가 74인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남편들 나이가 다 다양한데 공통점은 무섭다 이런 겁니다. 무섭다. 엄청 무서워요. 그래서 스카이로드에 오늘 한 권 드리려고 가져왔고 이거 국어사전도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속뜻 사전. 그래서 이것도 이따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 까먹고 드려야 되는데 시작하겠습니다. 크레버스 설명회 드디어 이제 크레버스 설명회 오늘 오게 되었어요. CMS 영재관 화이팅입니다. 항상 이제 수학과 그런 장대한 스케일로 이 시야를 넓혀서 보면 옛날에 이제 외고 국제중 전성기가 있었어요. 2000년대. 그렇죠? 그러면서 두드러 맞아가지고 이게 두더지 잡기하고 똑같아. 딱 두드러 맞으니까 그다음 뭐가 튀었어요? 과거 영재고가 이제 튀어 올랐어요. 또 두드러 맞고 있지 의대 때문에. 지금은 자사고가 올라오는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자사고도 이제 한번 맞을 거야. 그럼 뭐가 튀어 올라올 거예요? 모르겠어요. 유학이 튀어 올라오려나?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의대 기조 때문에 과거 영재고가 약간 주춤하고 오히려 이제 자사고가 많이 일반고가 부상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긴 호흡에서 봤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티처스는 조명이 없이 저희 회사에서 그냥 찍어가지고 피부가 아주 안 좋게 나옵니다. 걱정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14화에도 나옵니다. 금산여 중에서 금산여고로 지나가는 비학군지지만 정말 자세가 좋고 아이들이 똘망똘망한 자매인데요. 다음 편에서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봐야 뭐 또 10초 나오겠지. 지능을 알아보자. 여기에서만 나오겠지 또. 진짜 1시간씩 찍어놓고 10초 나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또 그렇죠. 가프리 찜프리 뭐 이런 것들 공부 관련해서 엄청 고민 많으시죠, 그렇죠? 자습서, 이역 속뜻사전, 학원 어디 가야 되냐, 굉장히 맨날 물어보시죠, 그렇죠? CMS 가야 되냐, CMS 가야 되냐, 소마 가야 되냐, 필즈 가야 되냐, 항소 가야 되냐, 어디 가야 되냐 계속 물어보시죠, 그렇죠? 영어는 언제부터 한국식 그놈의 한국식 문법 영어 언제 가라고 내가 한 2만 번쯤 얘기를 해도 계속 물어보죠. 그렇죠. 어렸을 때 가르친 게 아까워가지고 계속 하고 싶은데 외국 국제고 갈 거는 아닌데 원서를 읽어야 돼. 이번에 조정식 선생님 원서 읽으라 그래도 또 엄청 두드려 맞더만. 그렇죠. 야 중3이 무슨 원서야 막 이런 거. 그래가지고 무슨 말을 못해 요새는 무슨 말을. 조정식 선생님 생각이 있었을 거고 분명히 전후 사정이 있었을 거야. 다 자르고 그것만 나오니까 이상하죠 보기에. 그렇죠. 방송 PD는 또 모르니까 그렇게 편집할 수밖에 없고. 아무튼 그래요. 뭐 단어장 만들어야 되는 문법도 엄청 과외를 시켜야 된다. 그냥 해도 된다. 그렇죠? 청담에서는 문법을 해준다 안 해준다. 청담에서 해도 되냐? 딴 데로 가야 되냐? 리젠 가야 되냐? 리뉴 가야 되냐? CNC 가야 되냐? 계속 물어보죠. 그렇죠? 그렇죠. 열심히 좀 하자 얘들아. 그렇죠? 공부를 열심히 맨날 학원 타령만 하고 있어. 자기가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그렇죠? 학원에서 잘 배우면 복습을 잘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 어머님들이 맨날 숙제만 하고 지공부를 안 해요. 맨날 걱정이 많죠. 숙제만 하고 지공부 학원이란 걸 제가 차려볼까 생각 중이에요. 지공부 전문학원. 그렇죠? 그래서 지표도 나오고 얼마나 지공부를 하는지 이런 것도 나오는 학원을 차려야 할 판이야. 아무튼 그냥 애들 탓만 그냥 죽어라 합니다. 여러분은 어렸을 때 맨날 그냥 흙 파먹고 땅 파먹고 놀아놓고 애들은 그냥 쥐잡듯이 잡아요. 그냥. 그렇죠? 저희 집은 이제 저희 집 아들에 대해서 궁금하신가 보더라고요. 너는 어떻게 가르치나 이놈아 이런 거. 저희 아들은 아마 좀 디자인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점점 이게 사춘기가 지나더니 이게 막 씨앗이 막 올라오죠. 엄마한테서 받은 씨앗이 막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림 쪽이었거든요. 역시나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계속 그립니다. 계속 그리고 손으로 그리다 못해서 지금 컴퓨터로 그리고 일러스트로 그리고 3D 배우겠다 그러고 학원 찾고 있고 막 이래요. 아무 얘기 안 해도 돼. 저는 그냥 수학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너무 큰 관심은 사양하겠습니다. 저희 아들은 예술할 것 같아요. KMO 성대경시 이런 것도 엄청 물어보시고 KMC AMC
와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언제까지 봐야 되냐 의대를 가려면은 한 번만 치고 1차만 치고 비치고 빠지고 뭐 이런 것도 엄청 물어보시고 영재관에 가가지고 진도를 빼야 되느냐 뭐 경시관에 가야 되냐 뭐 계속 물어보시죠. 그래서 참 그런 답변들을 드리는 거를 쌓아 올리다가 저희 유튜브 채널이 지금 이제 6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유리시마 TV 구독을 부탁드리고요. 취향은 다양하고 세상엔 다양한 사람이 있음을 마음에 장착한 채로 오시면 저희 전문가분들이 정말 알아리 좋은 얘기들 많이 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수학은 어디다? CMS다. 그렇죠? 네, 수학은 CMS다. 그다음에 문제집 선행시마 사고리 어느 거 해야 되냐 뭐 과고 영재고 가야 되냐 전사고 가야 되냐 일반 중고등 가야 되냐 뭐 내신 따기 쉬운 데 가야 되냐 어려운 데 가야 되냐 엄청 물어보시는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어머니들 표현으로 에바에 케바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아이에게 주관적인 관찰 결과도 보고 자녀의 객관적인 검사 결과도 보고 조합해서 현실 공부에서 실제로 보이는 퍼포먼스까지 반영을 해서 상담을 드리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그때 그 중학교 여학생은 현실 공부 상황에서는 외대부고를 가기에는 영어적으로는 약한 게 확실히 사실이야. 하지만 이 친구가 근성이 있고 승부가 있고 자세가 좋고 폼이 좋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애들 폼이 좋은 애들 뭐가 약한 거는 채우면 됩니다. 폼이 나쁜 거는 약이 없어요.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폼이 좋길래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방송국 층에서는 조금 이렇게 후드로 까달라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줄타기 잘못해가지고 깐 것도 아니고 응원도 아니고 이렇게 되니까 다 날아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 친구는 괜찮은 친구였어요. 외대부고 갈 수 있을 것 같고 가면은 더 잘할 것 같고 자존감 어쩌고 하면서 혼나긴 했는데 괜찮은 친구였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애들이 훨씬 사랑합니다. 그다음에 뭐 물원, 화원, 생원 어느 거 해야 되는지 앞으로 과목 이름 바뀌겠지만 화원, 생원 해야 되는 물원, 화원에 제가 어머님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자녀의 수학 자랑은 언제 한다? 수학 잘하는 거 자랑 언제 한다? 고등상하 해보고 고등상하 해보고 자랑해도 늦지 않다. 그다음에 영어 자랑 언제 한다? 고등 내신 영어 시험 봐보고 자랑해도 늦지 않다. 아시겠죠? 네. 어렸을 때 막 다 해리포터 읽고 뭐 TOEFL 100점 넘고 커뮤니케이션 가능한데 고등 내신 한번 보세요. 어떤 결과 나오는지. 고등학교 내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요 이게 언제까지 그럴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의 생각을 이렇게 자유롭게 기술하는 시험을 볼 일은 별로 없습니다. 국어든 영어든 에세이 라이팅 할 일은 절대 없어요. 왜? 채점이 어려워. 이게 승복할 수 없어. 우리의 글이 어디 같아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채점 가능한 글쓰기를 항상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그 고등학교 내신 한번 문제 보세요. 주관식 서술이 어떻게 나오는지. 다 문법, 어법, 단어, 표현 정해진 제한된 범위 안에서 써야지 뭐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기술하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는 라이팅도 하고 디베이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하죠. 그렇죠? 리딩도 하고 하지만 결국 고등을 바라보는 시점에서는 초등발, 중학교 초에는 꼭 제발 부탁드리는데 문법 공부 똑바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라이팅에 사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의 문법 공부입니다. 어법상 맞고 틀리는 건 중학교 내신에서 끝이. 아시겠죠? 그래요. 코딩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한자 학습질 해야 되냐 언제까지 해야 되냐 계속 물어봐요. 상담할 때도 엄청 물어봅니다. 그렇죠? 그만큼 어머님들 걱정이 많은 거지. 그래서 그 걱정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MBTI 이거를 16개를 쭉 설명하는 거는 너무 지루한 과정일 것 같아가지고요. 그거를 실제로 반영한 사례를 오늘은 좀 더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찍으실 분은 찍어도 됩니다. 이거 찍어서 뭐에다 쓰나요? 블로깅? 인스타그램? 뭐에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왜 안 찍어도 되냐면 우리 애는 한 명이면은 우리 애 그냥 유형만 보면 되거든요. 찍어놔야죠. 그렇죠? 변경될 수도 있으니까. 어머님들 자녀분들은 자녀 MBTI 아세요? 맨 앞줄 최상위권 눈 안 마주치려고 하지 마시고 아세요? 알고 있어요 다? 오늘 다 아시네. 아무튼 여러 가지 MBTI 유형들이 있고 제가 또 하여간 말을 조심해야 되겠더라고. F는 공부에 불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했더니 F는 공부를 못한다. 그래가지고 수능 만점은 전부 다 T였던 건 사실이지만 F는 F인 걸 극복해야 되니까는 좀 힘이 들 뿐이지 왜 F는 공부를 못한다고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 F의 세계관은 좋아하면 하고 싫으면 안 하는 게 F예요. T는 맞으면 하고 틀리면 안 하는 게 T고 그러니까 공부가 좋아? 공부는 원래 좋은 거예요.
근데 수험 생활은 싫지. 그렇죠? 우리나라 애들 중고생 때 공부하는 건 수험 생활에 가깝지 공부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 수험 생활이 싫으니까 안 해버리면 이게 불리한 거죠. T는 싫지만 나한테 이득이 되고 필요하니까 목표를 위해서 한다. 이게 이제 T적인 세계관이죠. 그렇죠? 그래서 T는 이제 사회생활 할 때 조금씩 부닥치죠. 공감을 안 해주고 냉철하고 논리적이고 이러니까 F들이 막 나가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F들은 항상 부장님 탓하고 이사님 탓하고 칭찬 안 해주는 것 같아. 인정 안 해주는 것 같아. 너무 슬퍼. 회사 생활이 힘들어. 부장님이 아빠냐? 응? 아유, 그래. 아무튼 이게 이제 T적인 자세죠. 부장님이 아빠냐? 뭐 이런 것. 그래서 이렇게 16가지 유형 중에 어디인지 좀 얘기를 드릴 텐데 어머님 자녀분들 아세요? 어머님 MBTI 자녀? 아 몰라요. 옆에 어머니? 뭐 뭡니까? ISFJ. 아 ISFJ. 꼼꼼하고 디테일에 강하고 정서적이고 걱정 많고 매뉴얼이 없으면 대응하지 못하고 요령 없고 순수하고 성실하고 폐에 안 끼치고 배려심 넘치고 아빠가 운전하다 욕하면 조용히 창문을 닫는 스타일입니다. 옆자한테도 폐를 끼치지 않고 아빠한테도 뭐라고 하지 않고 창문을 쫙 닫는 스타일. 이게 ISFJ가 되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방향성의 일본인 성격,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성격을 생각하시면 돼요. 꼼꼼하고 디테일 강하고 대신 골대 앞에서 슛을 못 쏘고 자신감 항상 없고 정서성 세고 소심하고 내향적이고 초식동물. 말랑카우. 요령도 되게 없고 우직하게 공부. 공부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올라봐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ISTJ랑 ISFJ는 요령 안 알려주면 진짜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해서 이만큼 없는 애들이라 가지고 요령 많이 배워요. 공부법이라고 불리는 것들. 그렇죠? 그런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는 막 경쟁이 심하고 막 이런 데 가는 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경쟁하면 달성할 수 있는 분위기가 더 좋고 ISFJ는 겉으로 보면 되게 너무 유약해 보여가지고 엄마가 X를 많이 못 밟는 경우가 있는데 한 150 정도는 밟아줘도 돼요. 그래야 아이고 힘들어 하면서 그 규범성으로 버텨서 성장한 애들이. 물론 200%를 받으면 이제 부러지겠죠. 200% 밟으면 안 되고 80% 발전은 말란 뜻이. 이해되시죠? 내적인 규범성이라든지 근육이 그래도 있는 편입니다. 성실함이. 또 옆에 어머니는 뭔가요? ESFJ? 개모임의 개주 같은 성격입니다. 배려심 넘치고 항상 친절하고 야야야야 일로 와봐. 그렇게 힘들면 이병훈 한번 가봐. 뭐 이런 거 하시는 어머니들 있죠? 학부모청에 갔는데 처음 봤는데 막 친절하고 인사하고 병훈 어머님이시구나 막 이러신 분들 있죠? 꽃 보내고 쪽지 보내고 음악 보내고 막 이러신 분들 있어요. 카톡 보내고 배려심 넘치고 명절 때 막 500명한테 녹차 세트 이런 거 보내고 막 이런 거. 이런 사람이 ESFJ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면식 없는 친절함, 다가성. 수요 없는 공급. 관심 없는데 막 친절함 뭐 이런 것들. ESFJ. 그래서 사교계의 여왕 같은 스타일이시고요. 은근히 리더십 트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친절함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필요가 있어요. 어휴 감사해. 어떻게 이런 걸 제가 녹차 좋아하는지 어떻게 아시고 이런 거 해줘야 돼요. 근데 ESFJ가 딱 선물 줬는데 T자 들어간 사람들 또 뭐야 내가 무슨 뭐 녹차 사 먹을 돈도 없는 줄 알아? 녹차 세트 왜 주냐? 이런데 해가지고 일단 얼굴이 썩으면 안 좋습니다. 그럼 나중에 ESFJ가 뒤에서 소설을 집필할 수도 있어요. 당신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ESFJ. 그래서 아이가 그렇다면 굉장히 좋아요. 이게 초등학교 여학생이라면은 저학년 때 가가지고 남자애들 실내화 안 챙기고 지우개 안 챙겨가지고 막 챙겨주다가 집에 오면 극심한 피로에 시달리는 그런 여학생들 ESFJ. 그렇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 이제 친구 가르쳐주고 친구 배려해주고 이런 식의 공부법이 되게 좋은 아이들이죠. 그렇죠? 그런 친구 귀엽습니다. ESFJ 너무 그리고 말도 잘해요. 와가지고 상담 같은 거 하면 얘기도 잘하고 싱글싱글 이러죠. 옆에 친구는요? ESFP? 아들이에요? 딸? 다행입니다. 아들 ESFP면은 딸 같은 아들. 엄마 뭐해요? 옆에서 있어줘요. 계속 이러는. 그리고 조잘조잘 막 얘기하고 내 얘기를 들어주세요. ESFP 완전 초식 동물이죠. 그리고 만들고 자르고 조잘조잘하고 엄마 옆에 있으면 안 돼요. 엄마 옆에서 앉아만 있어주세요. 공부할 때 뭐 이런 ESFP. 그렇죠. 순하고 말 잘 듣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더 이상 하지 않는 귀여운 친구들. 학원 원장님이나 선생님도 아주 예뻐합니다. 순하고 말 잘 듣거든요. 근데 거기까지야. 이거밖에 안 하는 이상하죠. 자, 앞뒤가 안 맞습니다. ESFP 남자애들 그렇습니다. 여자애들도 괜찮고
순하고 말자 듣는데 더 이상이 없고. 그래서 ESFP 남자애들은 6학년쯤에 격투기 꼭 시켜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얘네들 욕 듣는 것도 힘들어하고 뭐 과격한 상황, 갈등 상황 되게 힘들어해요. ESFP 애들은. 근데 중학교 가면은 남자애들끼리 막 부닥칠 일이 생길 수 있거든. 안 생기면 좋은데 생길 수도 있어. 이게 우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애들 때려라 이게 아니고 나도 나한테 좀 자신감이 있어야 그런 상황에도 좀 의연하게 대처하니까 ESFP 남자애는 격투기도 좀 해주시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비리비리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느긋하죠. 양말도 천천히 신고 학교 가야 되는데 나는 속이 터지고, 그런 친구들은 꼭 앞에 유희가 있어야 됩니다. 즐거움, 재미, 유희가 있어야 뒤에 공부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 이전에 하고 싶은 거를 좀 많이 해주는 게 ESFP한테는 되게 좋으실 거예요. 옆에 어머님은 ENTP요? 남녀 구별은 아드님이시고요. ENTP 남자애들 많죠. 대치동의 단대부 중에도 우글우글합니다. 이과성으로 보이는데 말은 되게 잘하고 질문 많고 허세감 있고 디테일 떨어지고 선생님 인류는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막 이런 질문하고요. 그러면 학원 가면은 그때 CMS 가가지고 과학 선생님은 이제 그러게 궁금하네 이렇게 해주겠지만, 그냥 보통 학원 가면 야 그걸 왜 궁금해? 너 이상한 너 이상한 거 믿지? 막 이런 거 이러면은 이제 되게 실망하고, 선생님 구하기 그래서 힘들다고 그러고. ENTP 남자애들은 항상 체크 앤 피드백 엄청 디테일하게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구멍이 뻥뻥 나가지고 있어 보이는 척 하는 거에 비하면은 퍼포먼스가 떨어질 수 있고, 학원이나 학교도 있어 보이는 학원 되게 좋아합니다. CMS 0시간 정도 다녀야지, CMS 영재관에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처음 듣보잡하고 가면 난 그런 데 너무 다니기 싫어 이런 애들. 허세감이 좀 많은 아이들. 충전도 해줘야 되지만 체크도 해줘야 되고, 중학교 때 공부시키면은 말 들으면 잘했다가 지 마음대로 또 하겠다고 우겨요. 그럼 또 떨어졌다가 또 말 들으면은 잘했다가 지 마음대로 해서 떨어졌다가 이걸 계속하다가 고등학교 때 철드는 아이들, 그 ENTP 남자애들. 그리고 이과로 보이지만 은근히 융합적이어서 나중에 법률적으로 가도 괜찮은 아이들.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과 베이스의 법률 이런 것도 괜찮아. 이런 성격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MBTI가 절대 원칙이 아니에요. 뭐 ENTP는 이것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하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좀 여러 가지 해보는 겁니다. 지능도 보고, 성격도 보고, 진로적성도 보고, 학습 패턴도 보고, 실제 현실 공부하는 상황도 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자백이긴 한데요. 초등, 중등 애들은 보니까 학업 퍼포먼스랑 지능의 상관성이 좀 많이 높아. 근데 고등을 가니까, 고등도 검사하고 상담하거든요. 고등을 가니까 이게 많이 깨지기 시작하더라고요. 110, 120인데 엄청 잘하는 애, 130인데 퍼져 있는 애. 그래서 심지어 100 몇인데도 엄청 잘하는 이런 애들도 봤어요, 고등에서는. 그래서 지능에 대해서 너무 그냥 지능 만능주의, 제일주의 지능으로 재단 때리고 애들 되네 마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어떤 방향성을 세팅하는 용도로만 쓰셔야지, 너무 거기에 이렇게 신봉하시는 건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진로 검사입니다. 진로 검사. 진로 검사는 요것도 쓰고 저희가 홀랜드 기반의 CET도 쓰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의 선호 취향과 적합도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 검사고, 홀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요소들을 조합해가지고 결론을 내는 거죠. 근데 진로 검사를 비롯해서 자기 보고식 검사는 대부분 이런 거예요. 너 스파게티 좋니? 짜장면 좋니? 짬뽕 좋니? 기스면 좋니? 라면 좋니? 국수가 좋니? 비빔국수 좋니? 저는 스파게티 좋아요. 파스타 좋아요. 자, 그러면 소스가 많은 게 좋니? 적은 게 좋니? 중간인 게 좋니? 없는 게 좋니? 좀 소스가 적은 편이 좋아. 라라라라라 물어봐가지고 조합을 했더니 너는 이탈리안이 좋겠구나.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진로적성 검사 특징이에요. 대부분은 자기 보고식 검사 특징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해보면 실제로 심리성향 MBTI하고도 많이 이렇게 연결성이 높아요. ENFP, ESFP 애들은 역시 좀 예술 쪽으로 많이 가는구나. ESFP 애들은 예술 중에서도 실제로 하는 것보다는 좀 실질적인 거, ENFP는 진짜 순수 예술까지도 가는구나 등등 이런 것도 있고, ENTP는 이과성을 추구하지만, 그렇죠? 실제로 보니까 융합적인 경우들이 많구나. 이런 것들이 조합을 하면 어지간히 이제 좀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근데 아주 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ISFJ나 ISTJ 같은 경우는 꼼꼼한 교사, 공무원, 세무, 회계, 의사, 치과의사, 약사 이런 게 좋거든요. 트랙 따라서 쭉 간대. 근데 ISTJ인데 검사를 했더니 예술성 쪽으로 쭉 가는 애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사실은 ISTJ는 창의성하고는 거리가 멀거든요. 그럼 이제 지능도 보는 거죠. 지능 봤더니 미술 쪽에 어떤 소질이나 뭐 그런 지능적인 튀임은 없어.
최종적으로 뭐예요? 미술학원 원장님이 어떻게 말하던가요? 그림은 좀 그리지만 대단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아니다로 가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넘어가고요. 학습적인 패턴도 보는데요. 이것도 이번에 티처스 때 잠깐 나왔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키가 큰 애들이 있어요. 막대 그래프의 키가 큰 애들이 공부에 대한 바라보는 관점이 성숙한 아이들. 그게 무슨 얘기냐? 그 김천고 3학년 친구 있죠? 김천고 3학년 때는 이제 전교 3등. 딱 들어오는데 눈빛이 어른입니다. 말하는데 어른이에요. 네. 그래서 공부에 대해서 성숙한다는 건 사고가 성숙하는 거고, 사고가 성숙하는 건 어찌 보면 신체가 성숙하는 것도 좀 연관이 있고, 독서량도 연관이 있고, 만나는 동료라든지 선생님도 영향이 있죠. 그래서 이 성숙도가 높아진 아이들이 스카이를 가든 의치학을 가든 뭐 전사고를 가든 특목자사고를 가든 이러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성숙도가 나이들이 빨리 올라오니까 몸이 빨리 커서 키가 덜 크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천천히 뒤에서 쭉 커야 되는데 빨리 커버린 거잖아. 그래서 성숙을 했는데 키가 작죠. 서울대 가면 실제로 키가 좀 작아요. 제 친구들 이제 연대고대 애들이 학교에 오면은요 자존감이 올라간대요. 서울대 놀러 오면. 뭐 얼굴이면 얼굴, 키면 키 자기들이 자존감이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알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인물은 좀 없는 편이 공부하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너무 예쁜 딸내미를 주셨고 너무 잘생긴 아들을 두신 경우 이렇게 막 자랑하고 카톡 프사에 올리시고 막 하시는데 공부에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이렇게 알아들어야 돼. 그럼 잘생긴 애는 공부를 못하는 무슨 소리야? 다 같이 난 남자애들이 얼마나 또 많은데, 그렇죠? 이 분리할 수 있게 극복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저는 공부하는데 너무 편했어요. 어떤 장애물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긍정하시죠? 네, 그래서 공부하는데 불리한 것들 극복하는 것보다는 불리한 게 없는 게 훨씬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사춘기 별로 안 오고 인물 평범하고 규범성 좋고, 그렇죠? 그 다음에 F 아니고. 공부가 힘든 친구들의 특징은 예민하지 않습니다. 무난털털합니다. 아무거나 잘 먹고 아이고 맛있죠. 냠냠냠 엄마가 해준 밥은 너무 맛있죠요. 막 이렇게 계속 먹죠. 진짜 잘 자고 깨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공부만 가지고 하지는 않겠구나 이런 걸 이제 조금씩 점쳐 볼 수 있죠. 또 이런 거 얘기하면 이제 또 써라 가지고 인터넷 가가지고 또 이병원이 잘 먹고 잘 자네 공부 못 한다고 했다면 프로 불편나도 우리 애가 잘 먹고 잘 자는데 마음이 아주 상처를 입었다. 내가 내 자존감이 상처를 입었다. 저번에는 또 뭐 아이스하키 적당히 하세요 그랬더니 아이스하키 엄마들이 그냥 막 영중단 폭격을 해가지고 네가 아이스하키를 몰라. 진짜 말을 못해. 첫 해 티처스 나갔을 때는 티처스 방송 측에서 좀 가운 입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흰색 가운 입었더니 네가 뭐 의사냐 말. 저희 센터에서 선생님들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저 좀 입어주세요. 저도 입었더니만 힘들어 죽겠습니다. 아무튼 요거 키가 큰 요 디테일한 것들은 뭘 보는 거냐면은 뭐 보상 처벌로 동기가 되는지 관계, 사회적 관계죠. 사회적 관계는 성격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게 돼요. 어떤 애는 인정 욕구, 어떤 애는 독점적 애정 욕구, 어떤 애는 경쟁 욕구 등등 다양합니다. 저 사회적 관계라는 것도 칭찬 욕구도 있고 자기 성취는 꿈 목표로 공부하느냐. 자기 성취가 높은 쪽으로 가 있어야 성숙한 아이인 거죠. 보상으로 가 있는 애들이 조금 애기 같은 친구들, 그렇죠? 근데 ESTP 없었구나. ESTP인데 보상 처벌을 하면은 여지없이 맞는 거예요. 성격하고,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경쟁이나 보상 시스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좋겠구나 할 수 있고, 학습적인 것들은 키가 클수록 성숙도가 높은데 그 중에서 뭐가 약한지에 따라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정리하기 약한 애들은 누적 테스트 같은 거 많이 해라. 계획 약한 애들은 저런 애들은 이제 플랜을 열심히 해라. 플랜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그다음에 자신감이랑 열심히 하는지, 효능감을 통해서 자신감, 집중력을 통해서 열심히 하는지도 알아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방해 요인 중에 스마트폰이 얼마나 방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스마트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마트폰 없는 게 제일 정답이다라는 정답이 정해져 있고 쓰는 만큼 손해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 그렇죠? 근데 스마트폰도 검색용이나 자기 찾아보고 읽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쓰는 애들이 있어요. 그것까지는 저는 허용하고요. 제일 마이너스 되는 게 이제 릴스 쇼츠죠. 그다음 유튜브, 그죠? 왜냐면 이렇게 동적이고 컬러풀하고 자극적이니까 뇌는 너무 신나고 재밌고 즐겁고 나중에 책 보려고 그러면 가만히 정적인 텍스트 리딩을 하니까 너무 힘들고
멀티미디어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비주얼하게 쉽게 이해되는 걸 보다가 가만히 텍스트로 남의 생각이 변환된 걸 다시 변환하려니까 너무 어렵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손해를 봅니다. 근데 손해를 보면 인생이 망하나?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주변의 지인들 중에 보면 이제 100억대 자산가 된 사람들 다 자수성가로 1000억대 된 사람, 조단위 된 사람 세 가지 계열이 있어요. 전부 다 공대입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또 잘 되신 형님은 게임 회사 하셨는데 처음 회사 엑시트 할 때 30억, 그다음 요번에 엑시트 하셔서 150억, 그다음에 보유한 주식 가치는 1000억 이렇게 돼 있어요. 위메이드인가 뭐 주식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큰 부자가 되려면 이제 공대 오빠랑 사겨라라고 따님들한테 꼭 얘기해 주시고 아들들한테도 공대 가르쳐 얘기하세요. 단 진짜 날라다니는 애들한테 저는 추천합니다. 확실하게 어떤 한 분야에서 그냥 두루뭉술이 하나 있죠. 그런 애 공대 가면 이제 엄마 나 뭐하지 석사, 엄마 나 뭐하지 박사, 엄마 나 뭐하지 연구, 엄마 나 뭐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애들은 저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의치학을 추천합니다. 그렇죠? 근데 확실하게 있는 그 형님도 보면은요 대학 때 열심히 코딩하고 공부했을까? 안 했어요. 저는 그 형이 뭐 했는지 낱낱이 알고 있어요. 맨날 마시고 치고 만나고 그랬습니다. 게임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다 하나하나로 또랑으로 모여가지고 군대 가기 싫어! 그래서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을 따시더니 그때부터 코딩을 시작해서 그렇죠? 그동안 좋아했던 게임을 자기하고 일치시켜서 게임 회사를 만들어 나가면서 자산가가 되어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게임 좋아한다고 너무 이렇게 슬퍼만 하지 마시고 우리 아들이 게임 회사 사장이 돼가지고 1000억대 자산가가 되려나 보다. 릴스 쇼츠 보는 거를 우리 딸을 보면서 영상 제작회사 CEO가 되려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간디죠. 부처고요. 뭐하냐? 또 보냐? 이렇게 되죠. 아무튼 그러니까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그런 애들이 나중에 효도할 겁니다. 인간미 있는 친구들 있죠. 등급이 내려갈수록 인간미가 좋아집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5, 6등급 애들 진짜 인간미 좋습니다. 7, 8, 9등급 애들 의리가 있어요. 근데 1, 2등급 1, 2등급 냉철합니다. 잘 가르친 선생님 따라서 떠나고 어설픈 소리 했다가는 바로 집에 갑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저 이상한 소리 하면 바로 집에 가고 그냥 자르고 뭐 이러시죠. 그렇죠, 선생님들. 근데 그런 좀 무난한 아이들이 나중에 효도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인생은 결국에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결국에는 공평합니다. 학창 시절에 공부 잘했던 제가 막 학습 관리했을 때 공부 잘했던 친구들은 연락 절대로 안 옵니다. 그때 공부 안 하고 뒤지게 맞고 맨날 핸드폰 팔고 담배 숨겼다가 혼나고 이랬던 애들이 꼭 사장님 되고 뭐 되고 해가지고 연락 옵니다. 군대 갑니다. 취업했습니다. 회사 차렸습니다. 부자 됐습니다. 밖에 연락 와요. 그러니까 길게 좀 보세요, 어머님. 왜 선행진도가 이거밖에 안 나가냐? 이거를 왜 손모가지가 부러졌냐? 과정을 왜 안 쓰냐? 어려운 문제는 왜 안 읽고 안 푸냐? 너 고석시하고 소금물도 안 돼가지고 의대로 어떻게 가냐면 그러지 마시고 좀 길게 보세요. 열심히 하는 건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고 막 내가 무너지는 것 같고 내가 못하는 것 같고 막 그렇다며 엄마는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지 인생이 지 인생.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40분이 주어졌으니까요. 앞으로 한 7, 8분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ESFP 아까 그 딸 같은 아들 초6 그렇죠? 초등학교 6학년 그러면은 이제 뭘 해야 될까? 이제 중학교 채비를 뭘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이 많이 되는 시기죠. 했을 때 언어 이해 116 언어 이해는요 보통 110 언저리에서 많이 나옵니다. 평범한 아이들. 그렇죠? 국어, 독해력, 어휘력, 문해력 이쪽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저게 한 130이 넘어가면 엄청 높은 거예요. 저게 130이 넘어간다면은 외고 국제고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시공간 저건 도형, 기하, 입체 관련성이 높은데요. 저거는 120 넘기가 힘들어. 120만 넘어도 상당히 높은 거고 100대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120대 후반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경시급이에요. 기한. 그 정도로 박하게 나와. 시공간을 보니까. 그리고 유동추론은 수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한 110대가 많이 나오고요. 보통 애들이 130대 중반은 넘어가요. 그래도 뭐 경시 운운하고 뭐 이런 것들 선행을 좀 많이 할 수 있고 이런 것들 얘기가 적합하게 부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CMS 영재관 경시가 이런 데 다니려면은 유동추론하고 시공간 같은 게 좀 높은 아이들한테 더 권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또 얘기하면은 뭐 또 이제 또 프로 불편 어머님이 바로 나옵니다. 또 나와가지고 야 우리 아들은 유동추론 129에 시공간 115 가지고도 얼마든지 경시했는데 너는 어디? 아우 힘들어 죽겠어.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했더니 그 정도니 저도 그냥 잡힌 거지. 이렇게 상담하다가 잡힌 거지. 그렇죠? 예외는 항상 있죠. 그거보다 높은 데도 안 하는 애도 있고요. 제가요? 이런 애들도 있어요. 엄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같이 몰랐던 집도 있어. 높은 줄도. 그렇죠? 낮은데도 근성과 승부욕으로 잘하는 애도 있고. 제가 경험한 애들 중에 영재학교를 붙은 애 중에 이것도 무슨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온라인에 쓰고 영재학교 붙은 애 중에 제일 낮았던 건 한 120대 후반이에요. 5판 기준으로. 그다음에 과학고 붙은 애 중에 제일 낮았던 애는 110대 후반. 이 정도까지는 봤어요. 그러니까 제 경험의 풀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더 낮아도 갈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예외는 항상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동철은 그렇고 작업 기억 같은 경우는 이제 암기 관련한 건데 저것도 이제 100대가 제일 많이 나와요. 보편적으로. 100대 나와도 초등학교 때 크게 암기 때문에 탈날 일은 없어요. 근데 이제 고등 내실 때 가서 이제 소나기가 막 올 때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힘이 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암기도 그래서 120 넘는 애가 되게 드물고 110대 후반만 돼도 아우 박수 쳐야 돼 진짜. 그때 그 김천고 전교 3등은 130이 넘었어요 저게. 예, 그러니까 암기랑 시공간이 높은 애가 되게 적어. 유동출어랑 언어 이해는 높은 애가 꽤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처리 속도는 민첩성, 그다음에 단호함, 그렇죠? 간단한 작업에 대한 실수 안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돼요. 잘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됩니다. 왜냐면 저거 조금 약간 쉽거든요. 저거는 처리 속도는. 그래서 딴 거 높은데 처리 속도만 낮은 경우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너무 완벽주의라거나 심리적인 요인이 더 크니까. 근데 다른 게 다 평범한데 처리 속도만 꺼지는 경우 있어요. 이러면 이제 느리네. 다른 게 평범한데 처리 속도가 후악 올라가는 애가 있어요. 얘는 이제 미천은 없는데 마음은 출중하죠. 얘는 노력을 할 그래도 여지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평범하게 평균으로 붙다가 훅 꺼지면 이제 용두삼이인 친구들은 공부 진짜 천천히 해야 돼. 6학년까지 분수만 정확하게 알면 돼. 아시겠죠? 지나친 선행 같은 건 비추고. 그렇습니다. 이 친구는 그래서 처리 속도가 되게 높은 친구, 잘하고자 하는 욕구가 세고 뒤에서 학습 검사에서도 그거를 증거를 보실 수 있어요. 넘어갈게요. 진로 적성 검사에서는 문과성으로 나왔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저렇게 예체능이라든지 사회 정치 제외고 행정 나오는데 ESFP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예체능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지만 실제로 예체능 하는 경우는 좀 적어요. 실제로 예체능 하는 경우는 ENFP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부처럼 빡세고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것을 선택하다가 저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ESFP는. 넘어가고요. 학습키 확실히 크죠. 초등학교 말이면 한 저 100라인 정도가 이제 중학교 입문 단계에서 권장할 만한 키인데 그걸 100을 다 넘죠. 그렇죠? 그래서 잘하고 싶은 마음이라든지 태도는 되게 좋은 친구예요. 그리고 효능감 120 굉장히 높은 거고요. 115부터 잘한다라는 의식이 있는 아이들이고 그다음에 집중력 115부터 열심히 하는 애들입니다. 근데 120이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죠. 실제로 지능검사에서 처리 속도가 높은 것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려는 아이인 게 맞아요. 넘어가고요. 실제 이 집에 이제 고민이십니다. 했을 때 4대0의 과학은 주의외랑 주의의 과외, 이제 문법 과외 이렇게 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어머님들이 문법은 처음에 과외로 커리큘럼 돌리고 그다음에 학원 가서 특강 들은다든지 커리큘럼 들으면서 적응하는 게 좀 안전하다라는 의식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거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4대0의 과학은 주의 이외에는 저건 이제 좀 고민해 볼 문제죠. 왜냐면 이 친구가 두 번째 수학을 보세요. 중3 센일품이죠. 3년 선행이죠 지금 6학년인데 3년 선행할 정도의 유동출원 수치가 아니에요. 실제로 봐서 수학 실력을 체크하죠. 구멍이 있어 많이 그것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중학교 거 다시 돌리겠죠 결국. 그렇죠? 2회 독자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수학에 좀 시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영어는 잘 되고 있다면 영어는 조금 축소를 시킬 필요도 있어요. 단기적으로. 그리고 독서논술하고는 이제 독해력 어휘력으로 잠깐 갈아탔다가 내신으로 가거나 아니면 수학을 많이 에너지를 쓸 거면 잠깐 쉬어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사회과학 보시면 어머님이 문과이란 걸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죠. 역사 세계사랑 차이용까지 다 시키고 있죠. 그렇죠? 요새는 수학으로 많이 쏠려 있는데 저렇게까지 하고 있다는 거는 문과일 것 같다라는 마음이 있으셨던 거지. 질문은요. 직업에 대한 희망 말로 하는 게 맞느냐? 조잘조잘하고 공감 능력 좋고 배려심 넘치기 때문에 괜찮아요. ESFP. 두 번째 공부학습 진도 적적성. 수학은 다시 해야 되니까 수학 에너지 좀 더 할애해 하셔야 될 것 같고 역사세계랑 사랑 차이용은 완전히 문과 갈 거 아니면 조금 쉬는 게 맞겠죠. 과격하게는 국어도 잠깐 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주 5일 수학해야 될 수 있어요. 네, 심한 애들은 주 7일 해야 돼.
지금 중3인데 고등선행 별로 안 된 친구는 주7일 하셔야 돼요, 수학. 그렇죠? 여러분들 고등학교를 안 가보면 이 수학의 무서움을 아직 모릅니다. 내신 수학부터 두드러 맞기 시작하면요 정신 차리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겨울방학에 예비 고1들은 엄청 수학 문제 풀고 실전 문제 풀고 내신 문제 풀고 미친 듯이 해야 됩니다. 진짜 고쟁이 풀고 절대 등급 풀고 막 해야 됩니다. TOT 풀고 수학의 신 풀고 막 해야 돼요. 근데 지금 한가하게 수투 미적하고 그렇죠? 막 영어하고 국어하고 있다. 아 큰일 납니다. 고등학교 가면요 거의 수학하고 나머지 과목이에요. 내신은. 그렇죠? 네. 준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문이과 적성 같은 게 여러분 문과로 보세요, 이과로 보세요? 문과죠. 문과죠. 과제 불만 없이 했는데 내적 불만은 없는지 아까 스트레스 지표에서는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다 자세는 좋은 친구였어요.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다단하고 시시콜콜한 질문들이 되게 많이 있죠. 큰 그림에서는 이런 것들 하는 것이 이제 상담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해서 저한테 좀 주어진 시간을 썼는데요. 한 케이스만 더 볼까요? 빠르게 넘어갈게요. ENFP입니다. 연예인 같은 성격, 발산형, 자기 하고 싶은 거를 해야 되는 것보다 더 선호하는 친구들. 정서에 따른 기복도 심하고 좋을 때는 날아다니는데 안 될 때는 패대기 치는 ENFP. 에너지 넘치고 말 많고 산만하고 엉덩이 가볍고 항상 칭찬에 목말라 있어서 24시간 일주일에 7일 아이고 잘했네 오야 와 이런 해줘야 돼요. 엄마들이 보통 제 성격이 그렇지가 못해서인 파가 하나가 있고 언제까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 파가 있고 그러다가 애가 까불면 어떻게 하냐라는 파가 있습니다. 그렇죠? 언제까지 해줘야 되냐? 40살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까불면 어떡하냐? 그래서 까부는 것보다 안 해줘서 뭐라 그래요? 낙심해가지고 퍼포먼스 떨어지는 게 훨씬 큰 손해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언어의 134 엄청 높죠. 말을 엄청 날 거야, 제 친구. 그렇죠? 영어도 제2외국어도 가르칠 만한 친구고요. 시공간 111, 보편적인 수준은 조금 넘지만 그렇다고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유동추론은 111, 보편적인 아이인데 저렇게 V자로 되어 있는 아이들은 바닥으로 뚫고 내려가면 수학을 거의 100% 못하는 애고요. 선에 이렇게 붙으면은 그래도 가망성이 있고 위로 뜬 애들은 교과로만 집중하면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 기억은 108, 보통 저렇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처리 속도 119, 처리 속도는 여전히 괜찮아. 100만 넘으면 됩니다, 저거는. 그렇죠? 그래서 확실히 언어 이해가 가장 튀는 친구라고 보실 수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진로는 역시 예체능, 여지없이 ENFP. 예체능으로 쏠려 있고요. 실제과는 이과들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실제과는 자기 선호 취향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요새 아이들이 엄마나 할아버지나 아버지한테 자꾸 이과 가라는 소리를 엄청 세뇌를 당하다 보더라고. 그래가지고 문과인데 지능 패턴은 이과에 가고 싶대요. 무슨 과목 좋아하냐고 그랬더니 생물을 좋아한대. 과학을 좋아하는지 이과인지 여부는 물리를 배우고 결정해도 늦지 않고 고등수학 3화를 하고 나서 문이과를 결정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요새 같은 문이과 통합시대에 어차피 앞으로는 수능도 똑같이 볼 텐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대학이 학과 특성을 여전히 바꿔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면 대학이 아예 카이스트처럼 통으로 다 뽑아버려야 돼. 그냥 고려대 3,000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뽑아. 그렇죠? 그런 다음에 대학교 1, 2학년 때 공부해가지고 과를 결정해. 그러면 아마 대학교 1, 2학년이 지옥이 되겠지 이제. 그렇죠? 놀지도 못하고 당구도 못 치고 술도 못 먹고 연애도 못하고 여행도 못 가고 계속 공부해야지.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키 얘도 괜찮죠? 나쁘지 않아요. 4학년인데 저 정도는 나쁘지 않아. 거의 중학생급이에요. 괜찮게 되어 있고 성숙도도 높고 효능감, 자신감은 평범하지만 집중력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죠. 제일 높은 건 학교 선생님 너무 좋대요. 선생님 저 좀 바라보세요. 저 예쁘죠? 막 이런 애들이에요. 반장도 회장도 자주 하는 친구고 인싸 되고 싶은 욕구도 세고 막 꽝모자 쓰고 염색하고 귀걸이하고 선생님 저 예쁘죠? 막 이런 애들. 사립에서 막 정기 회장도 막 하고 그렇죠? 그래서 ENFP는 조심해야 돼. 왜? 중학교 가가지고 내신 성적 까져가지고 선생님이 관심과에서 벗어나면 굉장히 상처가 많죠.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넘어가겠습니다. 요 집은 영어학원 주의에 4학년이니까 오케이 이해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앞으로는 4학년 말 정도부터는 리딩 보캐블러리 쪽으로 좀 집중하는 게 좋겠고 수학학원 주3회 오케이 4, 5 선행 보세요. 4학년은 4, 5 선행이죠. 결국 많이 안 나가고 있죠.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고력은 이제 더 할지 말지 기로에 섰죠. 4학년 정도면 보편적으로는 유동추론이 아주 높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국어 한자 학습지 하는 거는 문제 없지요. 그리고 얼마나 저 정도 하면서도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요. 뛰고 불고 그리고 막 이러고 있죠. 그래서
ENFP는 뛰고 불고 그리고 막 이런 거 해줘야 돼. 그래야 스트레스 풀리고 자기 발산을 해야 공부할 수 있습니다. 성취도 감정 기복 따라 왔다 갔다. 그렇죠. 원래 성격이 그래. 친구 의존적이고 인내심 지구력이 부족하죠. 그래가지고 얘네는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은 하고 싶은 걸 찾아가지고 하는 게 좋긴 합니다. 학습 동기 저조하고 수학 극혐. 흥미 계속 바뀌고 성격 따라 그대로 행동하고 있어요. 뭘 좋아하는지 동기부여 막 이런 거 해줘야 돼요. 성격만 학교 선택 일반고 기숙학교라니요. 그렇죠? 기숙학교보다 일반 학교가 좋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능이 날라다니고 ENFP인데 적극적이고 막 진짜 외대고 맡을 것 같은 아이면 가는 거죠. 성격만 보고 판단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친구는 수학이 딸리죠. 그렇죠? ENFP에다가 그렇죠? 그러면 차라리 외고를 가면 맞지. 그렇죠? 이과성 기숙학교는 비추. 자기주도 학습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철든 애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내 눈앞에서 초등 중등 때 안 되는 것을 보는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그렇지. 재수 삼수하면서도 진짜 애들 바뀐 애도 있고요. 거꾸로 고3 때 진짜 좋았다가 방심하고 삼수까지 가고 나락가는 애들도 많이 봤어요. 인생은 끝까지 봐야 하는 노릇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언제 최종적으로 자랑한다? 자녀가 70살이 됐을 때 이빨이 다 붙어있고 머리가 안 빠졌고 건강하고 특별한 질병이 없다. 우리 아들 야, 난 잘 키웠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90살 때 오케이? 그 전에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성대경시에서 상을 탔어. 아니에요. 생물을 좋아해. 과학 좋아하나 봐. 이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대치동이사 적합성 여러분 스스로 답이 떠올랐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하고 있는 상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우리 CMS 이런 좋은 자리에서 이제 앞으로 남은 뒤에 2부, 3부에서 진짜 이제 중요한 얘기들 말씀들을 해주실 거예요. 그 전까지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네,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아니, 너무 재밌게 하셔가지고 지금 저희 2, 3부 연사들이 아주 마음을 졸이면서 저기서 지금 개그 코드를 급하게 짜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저는 다른 얘기보다 가장 좀 마음 깊이 와닿았던 얘기가 좀 주 5일이나 7일은 수학을 해야 된다. 앞뒤는 기억이 안 나고요. 굉장히 좀 기억에 깊이 남습니다. 자, 2부 강연은 학부모가 되기 위한 시간 대입 편안에 대한 인사이트와 성공적인 입시 전략을 CMS 저희 재원생들의 생생한 사례를 통해서 강연해 주실 예정입니다. 자사 특목고 합격생 300명 이상을 배출한 CMS 입시 컨설턴트의 리더이자 CMS 입시 전략 연구소 부소장 그리고 저희 목동 CMS 입시센터 박정훈 부원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말 많이 오셨네요. 네, 매번 이 로운 아트리움에 서는데 항상 긴장감과 설레임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설레임을 안고 한번 2부 연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오늘 그 문자 받아보셨죠? 오늘 설명의 슬로건은 엄마가 학부모가 되기 위한 설명입니다. 그러면 엄마와 학부모의 차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요즘 최근에 학부모 종합전형이라는 신조어가 많이 나온다고 해요. 원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맞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지원할 때 수시, 정시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수시와 정시를 통해서 대학을 가는데요. 수시에서도 가장 상위권 대학들이 가장 많이 치르고 있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아이의 성적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닌 학교 생활이나 기타 전반적인 활동들을 기준으로 해서 아이들을 선발하는데요. 근데 대부분 아시잖아요. 우리 아이들 하루 스케줄은 학교, 학원, 집, 학교, 학원, 집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학부모님들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정보들을 수집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서포트 해주시면서 입시를 치르게 되다 보니까 요즘에는 학생부 종합전형보다는 학부모 종합전형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계신 학부모님들은 과연 입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지 제가 이렇게 5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손을 펴보신 다음에 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씩 답을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요. 보시면서 같은 걸 고르신 분들은 손가락 하나씩 접으시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대로 피고 계시면 됩니다. 자, 대입 개편안으로 인해 고교학 점제는 점차 부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두 번째, 자, 내신 5등급제가 되면 특목고가 훨씬 유리해질 것이다. 세 번째, 자, 심화 수학이 수능에서 배제되니 미적기하의 중요도는 높아질 것이다. 그 다음에 통합형 수능 킬러문항 제외로 인해 수능 난이도는 더
올라갈 것이다. 자, 앞으로 원하는 대학을 가는 게 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자, 손가락 접으셨나요?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손가락이 0개에서 2개 사이로 접으신 분들 엄마이십니다. 엄마, 네, 불러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자, 3개에서 4개 학부모. 네, 그 다음에 5개를 접고 계시다면 교육 전문가. 완벽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자, 보시면 약간 갸웃하실 수 있잖아요. 왜 저렇지? 라는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제가 하나씩 한번 짚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대입 개편안으로 인해 고교학점제는 점차 부정적으로 변할 것이다. 왜 그러냐? 애초부터 이 고교학점제와 대입 개편안은 바라보는 방향성 자체가 달라요. 고교학점제는요, 과도한 경쟁 체제에서 벗어나서 진로 적성에 맞는 과목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본인이 흥미있어하거나 본인 적성에 맞는 과목들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요. 대입 개편안은 당연히 대입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과목 간 유불리 삭제를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해야 되는데 내신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으니 내신 절대평가로 끌고 가고 수능 절대평가로 끌고 가서 아이들의 부담을 줄여주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대입 개편안은 학과별 필수 과목을 유지했고요. 내신 상대평가 유지, 수능도 9등급제를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자, 가장 중요한 건요. 고교학점제가 처음에 발표되고 나서 어떤 교육감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교학점제가 잘 자리 잡기 위해서는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과정이 필수로 뒤따라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특목자사고는 유지가 되었습니다. 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정말 고교학점제와 대입 개편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물과 기름의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아이가 참 귀엽네요.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자, 내신 5등급제가 되면 특목고가 훨씬 유리해질 것이다. 무슨 상관이지? 어차피 내신 등급은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잖아요. 자, 지금은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학교 다니실 때처럼 문과, 이과를 선택하는 시대는 아니에요. 아이들이 수강할 과목을 선택하는 고교 과목 선택 제도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기본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과목이 있고요.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건 기존의 진로 선택 과목이 절대평가였는데 상대평가로 전환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상대평가 과목은 더 늘었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네, 일단 그 부분은 짚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어차피 내신 1등급은 10%는 똑같은데 왜 일반고보다 특목고가 유리하다고 하지? 자, 제가 만약 300명 기준으로 일반고와 특목고를 좀 비교해 볼까 합니다. 자, 우리 아이 일반고에 진학했고요. 1학년 때 통합과학을 수강했어요. 이건 1학년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300명 아이들 중에 1등급이 30명이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2학년이 되니까요. 일반 선택 중에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데 물화생지 중에 또는 인문, 자연, 사탐, 과탐 중에 선택을 하게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과목별로 분산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한 과목을 수강하는 인원수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1등급의 인원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문이과 가르고 그 다음에 물화생지 가르고 나면 1등급 인원은 더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3학년 때 올라가서 진로 선택을 보시면요. 제가 지금 2개씩만 적어놨지만 실제로는 점점점 해갖고 과목이 엄청 많아요. 그 과목의 아이들이 서로 분산되다 보니까 결국에 1등급 인원은 1명 내지 0명 이 정도인 과목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고에서. 그러면 특목고는 다르냐? 1학년 때는 똑같이 공통 과목이니까 30명이 1등급이 됩니다. 그럼 2학년 때는요. 1등급 일반고보다 인원이 많아져요. 왜 그럴까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자,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이과 구분이 없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입학하고 나서 국제, 인문, 자연 3개의 트랙 중에 하나를 필수로 선택하게끔 합니다.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변경할 수는 있지만 어찌되었든 문과, 이과를 명확하게 구분해놓고 수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제가 진학시켰던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연 계열로 만약 자연 트랙으로 선택했을 경우에 최대한 입시에 도움되는 과목들로만 트랙이 완벽하게 짜여져 있다 그래요. 불필요한 과목 없이. 그러니까 대다수의 아이들이 만약 같은 자연 트랙을 탄다면 대다수 아이들이 비슷한 과목들을 수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분산되는 거 없이. 그게 3학년 때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확실히 1등급의 인원이 확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특목고 같은 경우는 학교 자체적으로 일반고와 달리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다 보니까 좀 더 입시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아이들에게 좀 더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뭐였죠? 심화 수학이 수능에서 배제되기. 여기서 심화 수학이라는 건 미적분 기하를 이야기를 해요. 뭐 뉴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최근까지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수능에서 심화 수학이라고 해서 미적분 기하 과목을 뺄까 말까 하다가 결국에 빼기로 결정이 났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수능에서 미적 기하를 안 해? 그럼 미적 기하는 좀 중요도가 낮아지겠네? 아니면 안 해도 되겠네? 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 있잖아요. 자, 현재 수능은 이렇게 변경됩니다. 예, 기존에도 문이과 통합을 처음에 방향성을 바라보고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통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을 다양하게 열어주고 특히나 탐구 과목 같은 경우는 사탐, 과탐 자유롭게 두 과목을 선택해갖게 열어줬습니다. 근데 제가 설명회 때마다 강조드리는 게 있는데요. 교육부와 대학교의 입장은 서로 달라요. 예, 교육부에서는 아이들의 선택을 존중하지만 대학교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이공계 대학을 진학하려는 아이가 있는데 미적분을 전혀 배우지도 않고 올라온다. 그럼 대학의 기초과정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 기존 대입 개편안이 발표되자마자 대학들이 이어서 발표합니다. 우리 정시에서 이공계 지원하려는 아이들 미적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탐구 영역에서도 과탐 2개를 선택한 아이들만 선발하겠다. 대학별로 지정 과목을 해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인문계 아이들과 이공계 아이들을 구분해서 선발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나온 입시제도에서는 아예 그거조차도 없습니다. 선택 과목조차도 없어서 수능에서 수능 성적만 가지고 아이들의 인문계 자연계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유는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당연히 대학들 측에서는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기본 과정만 이수한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이공계 수업을 끌고 가지? 그렇다면 수시 전형에서는요 권장 과목으로 요구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때 이 과목들을 선택해서 이수한 아이들에게 가산점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 과목에 대해서 이수를 하게끔 유도할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변화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기존 교과 과정에서도 시행하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과목 이수한 아이들에게 좀 더 가산점을 주겠다.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시에서도요. 자, 결국에 정시에서도 수능만 가지고 뽑아야 되는데 이 아이가 자연계의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생활기록부에 아이들의 과목 이수 현황이나 내신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예측이 아니고요. 현재 서울대학교가 2023학년도부터 시행을 시작했습니다. 정시 전형에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정성평가를 일부 가미해서 선발하기 시작했고요. 이미 한 학교가 시작했으니 나머지 상위권 대학들 따라서 시작하는 거 어려운 일 아니겠죠? 이거는 누구나 예측하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이제 수능이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뭐 사탐 과탐도 다 줄고 통사 통과로 줄고 수학도 미적기하 심화 과목이 배제되었으니까 앞으로 수능은 좀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자, 우리 양양이 수능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통합형 수능 체제로 과목이 축소되었고 좋아 좀 쉬워질 것 같아. 키노문항도 배제한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 다 제외된다고 하니 수능은 점차 쉬워지겠지라는 기대를 품게 되죠. 근데 상위 16개 대학의 정시 40%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럼 대학교 입장에서는 40%를 수능 성적만 가지고 뽑아야 되는데 수능이 쉬워지면 당연히 변별력을 가져갈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 난이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작년 수능 무슨 수능이었죠? 불수능이었습니다. 정말 킬러문항을 배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난이도는 매우 높았고요. 이 수능 체제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을까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요. 자, 앞으로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대학을 가는 게 왜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을까요? 최근에 가장 이슈된 뉴스 보셨나요? 자율전공 확대. 대학별로 자율전공 학과를 늘려서 인원을 어느 정도 이상 뽑으면 교육부에서 지원을 주고 안 뽑으면 안 주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죠. 그러니까 서둘러 상위 대학들이 이렇게 이제 자율전공 학과를 개설하기 위해 준비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교육부의 취지는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자율전공학과라는 건 말 그대로 기존의 아이들이 고3 때 단지 내신 성적, 수능 성적에만 맞춰서 이 학과가 뭘 하는 건지도 모르고 씁니다. 그냥 배학기만 보고 일단 들어가 보고 들어간 다음에 내가 배워본 다음에 그 다음에 진로를 결정하지 라는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보다 1학년 대학교 들어가서 자율전공학과에서 다양하게 기초소양들을 닦아가면서 본인 진로에 맞는 학과를 2학년 때 가서 선택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취지입니까?
근데 항상 이 좋은 취지가 좋게만 흘러가면 좋겠지만 항상 어두운 그늘이 뒤따르기 나름이잖아요. 자, 자유전공학과 대학교별로 선발해야 되는 정원은 정해져 있는데 자유전공학과를 늘려야 되니 아무래도 다른 학과들에서 인원을 축소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 대학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1순위로 비인기 학과들을 축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비인기 학과가 축소되면 어떻게 되느냐? 기존에는 이제 대학교를 지원할 때 서울대 경쟁률이 낮거나 비인기 학과랑 고려대 상위학과 이런 것들을 비교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자유전공학과가 워낙 좋고 그 다음에 이거는 말 그대로 학과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부터는 서울대 자유전공학과, 고려대 자유전공학과, 연세대 자유전공학과 대학별 서열화는 더 극심해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더더욱 이 학과가 좋다면 경쟁률은 당연히 뒤따라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경쟁률이 상승한다라는 건 합격率도 그만큼 올라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자, 근거 자료로는요. 2023학년도 이미 자유전공학과를 선발하고 있는 학교들의 정식 커트선을 보면 이미 다른 학과보다 훨씬 높다라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만큼 인기가 좋은 학과이고 들어가기가 어려워지는 학과라는 거죠. 이게 앞으로 좀 더 확대된다라는 겁니다. 이 인원들이 모집해야 되는 인원들이. 그리고 이 2023학년도의 가장 큰 이슈는 뭐였냐면 이 정시로 합격한 아이들의 100% 모든 아이들이 이과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공계 아이들과 인문계 아이들의 격차는 점점 더 커질 것이고 결국 입시의 흐름은 계속 혼돈 속을 향해 달려갈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을까요? 현재 입시의 흐름을 이 정도까지는 부모님들이 알고 계셔야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대비를 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자, 현재 흘러가는 입시들을 좀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혼란스러운 입시 속에서 변화하는 내신 5등급제 선택 과목성의 중요성을 잃지 않으며 불수능, 어려운 수능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찾으신다면 해답은 바로 자, 광고 타임입니다. 왠지 이런 순간에 한 번쯤 저도 전현무 씨처럼 광고를 한번 넣어보고 싶었어요. 특목 입시는 역시 CMS. 감사합니다. 자, 제가 준비한 해답은 이건 아니었고요. 해답은 바로 특목고는 선택 아닌 필수다. 앞으로 입시의 흐름에서 어머니들 뉴스 계속 보셨을 거예요. 지금 입시가 계속 흘러가게 된다면 전국 따위 자사나 과거 같은 이런 특목고들은 점점 더 유리해지고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뉴스는 제가 두 번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서울 안에 특목고는 뭐가 있느냐? 일단은 당연히 영재학교랑 과고가 존재하죠. 이공계 특화, 그 다음에 외고랑 국제고가 있습니다. 인문계 특화, 그 다음에 지역 단위 자사고가 있고요. 지역 단위 자사고는 솔직히 일반고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면 이걸 보고 있자니 우리 아이는 수학을 엄청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영어 국어도 정말 잘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전과목은 골고루 잘 챙겨가. 그런 아이의 성향의 아이라면 이런 자연계 특화나 인문계 특화 학교보다는 인문 자연을 통합해서 현재까지 높은 실적을 내고 있는 전국 단위 자사고가 정말 아이들한테 좋은 학교로 부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전국 단위 자사고는 뭐냐라고 하시면 전국 단위로 모집하는 10개 학교를 이야기하고요. 실제로는 10개 학교는 아니고 9+1개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나고등학교는 전국 단위는 아니고 서울 단위입니다. 근데 어느 언론 뉴스를 보셔도 하나고등학교는 전국 단위 자사고 10개구에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꼭 전국 단위로 모집하기 때문에 전국 단위 자사고라고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이 10개 학교들은 스스로 자체적으로 선발권을 가지고 있고 자체적인 운영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일반고와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완전히 입시에 최적화되어 있고 기숙사 생활을 통해서 완전 하루가 풀로 깔끔하게 돌아가게끔 구성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10개의 자사고가 있는데요. 자, 이 전국 단위 자사고 뭐가 좋길래 왜 꼭 이 학교들을 강조하고 있느냐라고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로는요. 풍부한 입시 관련 노하우, 수준 높은 강의력, 입시에 최적화된 학교 프로그램이다. 어머니들이 고등학교를 고민하실 때 제일 먼저 보시는 건 뭘까요?
그 학교의 실적 아닐까요? 얼마나 많이 보냈어? 그 학교 가면 우리 아이도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학교를 선택하시잖아요. 전국 단위 자사고 다 일반고에 비해서 훨씬 높은 실적을 가지고 있고 그 높은 실적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입시를 많이 치러봤고 그만큼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잘 와닿지 않으시죠? 자, 작년에 어떤 여자아이가 이제 제가 하나고를 입학시켰던 어떤 여학생이 대학교에 합격했다고 이제 인사하러 왔어요. 그래서 어디 잘 갔어? 그랬더니 서울대 자율전공학과 2023학년도. 아까 그 경쟁률 높은 학과 보셨죠?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학교 수시로 갔는데 그러면 내신은 어느 정도나 했어? 그랬더니 3점 초반대라고 해요. 등급이, 내신 등급. 일반고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등급입니다. 일반고에서 3점 초반대 등급 아이가 저 서울대 갈래요 하면 학교 선생님이 쯧쯧쯧 이렇게 바라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고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생활기록부를 펼쳐보면 우리 학교라는 게 충분히 어필이 가능하기 때문에 6개의 수시를 다 서울 연세 고려로 추천하였고 서울대, 연세대 다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당연히 자율전공학과를 선택해서 갔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일반고와 자사고는 입시에 관련해서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변화하는 대학 입시에서는 자체 선발권을 가진 특목 자사고가 유리하다. 왜? 자, 내신이 5등급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4% 1등급이었던 아이들이 10% 1등급으로 변경이 돼요. 기존에 학부모님들은 일반고와 자사고 중에 고민하실 때 이런 고민들을 하셨어요. 자사고에 가서 잘하는 아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내신 따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차라리 일반고 가서 1점 초반 극상위권을 찍고 의대나 치대, 한의대를 써보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일반고를 많이들 지원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10%까지가 1등급이 되니까 1점 초반대보다는 1.0이 학교마다 수두룩해지는 거예요. 그럼 대학교들 측에서 늘 일반고에서 극상위권을 찍어도 이 아이가 정말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는 1.0 아이들이 수두룩하게 다 의치하는 지원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변별력을 가져가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더더욱 중학교 때 한번 우수한 아이들을 선별해서 학교 자체 프로그램을 가지고 완벽하게 키워낸 정다희 자사고 아이들이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정다희 자사고와 특목고가 유리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당연히 우수한 아이들과 경쟁 속에 실력 향상은 이거는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잖아요, 어머님들. 잘하는 아이들 옆에 있어야 같이 힘 받아서 더 열심히 한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기숙사 생활을 통한 편안함은 무엇이냐? 정다희 자사고의 기숙사 매트리스가 정말 편안하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요. 자, 기숙사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머님들 지금 학원에서 전화가 띠르릉 오면 약간 긴장하시죠? 우리 아이가 오늘도 숙제를 안 했나? 학원에 안 간 건 아닐까? 왠지 불안해지시잖아요. 자, 정다희 자사고는 10개가 다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내놓으면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상상고 전주에 있어요. 차비 안 주면 못 올라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의 편안함을 찾아가실 수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최고의 장점이고요. 자,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하나고 같은 경우에는 학교 수업이 끝나면 10시, 11시까지 기숙사에 못 들어가게 한답니다. 그럼 그 사이에 남는 시간 동안 뭘 할까요? 자기가 독서실에 가서 자습을 하든 아니면 동아리 활동을 하든 비교과 활동을 채우든 다양한 활동들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학교 안에서. 그렇게 기숙사 생활 하면서 하루 종일 스케줄이 완벽하게 돌아가다 보니 생기부도 풍부하게 채워질 수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이 3등급 초반대 아이들도 하나고 출신이라면 서울대를 합격할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을까요? 자, 그렇다면 정다희 자사고의 가장 중요한 체크사항 한 가지만 딱 짚어드리고 넘어가자면 최근에 올라온 뉴스죠. 정다희 자사고 앞으로 사회통합 의무선발을 강행한다. 기존에 지역인재 20%도 의무적으로 선발하라고 하였는데 이제는 사회통합 20%까지 의무적으로 선발하래요.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 아이들이 지원할 수 있는 일반 전형의 정원수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모집하는 인원이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경쟁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입시는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는 거예요. 10개의 정국단위 자사고 중에 민족사관고 같은 경우에는 횡성인재 전형 1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 일반 전형으로 뽑아요. 그런 학교가 이제 의무 선발과 지역 선발을 해야 되니 굉장히
골치 아파진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전국 단위 자사고 입시는 더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 전국 단위 자사고로 보내고 싶어.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당연히 가장 좋은 학원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최상의 입시 학원을 고르는 6화 원칙 6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꼭 이렇게 물어보고 학원을 결정하세요. 네, 첫 번째, 누가 입시를 담당하시나요? 경험 많은 사람들이 준비해 주시나요? 자, 언제부터 시작하시나요? 자, 어디서 진행이 되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어떻게 프로그램이 돌아갈까요? 왜 이 학원을 선택해야 할까요? 6가지 질문을 꼭 확인하신 다음에 학원을 결정하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CMS는 어떤 답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누가 입시를 담당하시나요? 목동에서는 바로 제가 입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10년 가까이 목동 CMS에서만 입시를 쭉 진행하고 있고요. 매년 70% 이상 합격시키면서 매년 새로운 기록들을 갱신해 나가고 있어요. 네, 그런데도 아쉬운 게 있다면 뭐가 아쉬웠느냐? 이 10개의 전국 단위 자사고가 말 그대로 자체 선발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른 입시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자기들 멋대로입니다. 그냥. 네, 자소서 양식도 다르고요. 현대초공고 같은 경우에는 정주영 정신도 있어요. 네, 자소서 양식이 그거 300자 기입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독특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면접도 학교마다 각자 다르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입시에 비해서 손도 많이 가고 인원도 많이 필요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동안 입시를 재원생 위주로, 재원생 아이들한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게 가장 아쉬웠었습니다. 그래서 자, 올해부터는요 CMS는 달라집니다. 자, 대치동에 그리고 평촌에 전국에서 가장 교육열이 강한 이 세 군데의 입시 컨설턴트가 모여서 지금 현재 각 센터별 프로그램을 한 번 더 점검하고 프로그램을 좀 더 좋게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거기에 이제 외부 협력 업체, 그러니까 대치동에서 대학 입시로 유명한 입시 컨설팅 그룹과 저희가 제휴를 맺어서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원받을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성하였고요. 센터별로 입시를 전문적으로 하고 계신 전문 컨설팅 강사들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책임 강사를 두어서 보다 전문적이고 보다 책임감 있게 프로그램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입시에 어마어마한 실적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새로운 입시 전략팀 비전을 결성하였고요. CMS가 청담과 만나서 국내 교육기업 서열 1, 2위를 다투고 있잖아요. 그런 크레버스가 적극적으로 본사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시작되는 거이니만큼 이 비전팀이 앞으로 보여줄 입시 전략은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럼 언제부터 입시 수업을 시작하시나요? 저희는 이미 시작하였습니다. 올해 예비 중3 아이들을 대상으로 1월부터 입시를 시작했고요. 1월부터 4월까지는 과목 탐구 활동이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일단 워밍업, 입시를 준비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건 5월부터 이제 자소서 교육을 시작으로 해서 7월에 자소서 작성, 그다음에 9월부터 완벽한 면접 대비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자소서 시작은 5월부터니까 조금 늦게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요 목동 CMS에서 입시 수업을 해오면서 1월부터 뚜렷하게 본인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씩 준비해간 아이들이 확실히 합격률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확실하다면 조금이라도 일찍 시작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어디서 수업이 진행되나요? 목동이겠죠. 당연히 목동입니다. 그리고 CMS에서요. 이거는 뭐 두말할 거 없이요. 어머니들 목동에서 특목 입시는 어디죠? CMS입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아시잖아요. 저희가 특목 입시 최정상을 찍고 있는 학원이니만큼 멀리 가시기보다 가까운 곳에서 최상의 입시 프로그램을 서비스 받으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자, 전국 단위 자사고는요. 1차 서류 전형과 2차 면접 대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입시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학교 선택, 우리 아이에게 잘 맞는 학교를 선택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생활기록부.
이거는 아이가 중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평가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돼요. 당연히 내신까지 포함입니다. 자,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나를 어필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요. 그 자기소개서를 밑바탕으로 해서 면접 질문에 대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자료의 기초가 되는 생활기록부가 되겠죠. 생활기록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출결, 봉사활동, 독서, 동아리, 창체 세트, 행특. 여기서 출결은요, 당연히 미인정, 무단이죠. 무단 결석이나 조퇴 결석은 아이들의 성실성을 의심하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건 있으면 안 되고요. 질병은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봉사활동, 이 아이가 얼마나 성실하게 봉사에 임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고요. 나머지 독서나 동아리, 창체 세특 같은 경우에는 진로 및 자기주도 학습 관련 활동을 어필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 주시면 된다라고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생활기록부에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항목별로 정리를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한번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본인의 생활기록부를 밑바탕으로 해서 진로 나의 장점 분석, 그 다음에 학교생활 인성, 자기주도 학습을 이렇게 항목별로 자 긁어내야 되거든요. 중학교 아이들도 생활기록부가 그렇게 풍부하지 않은 게 보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본인이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을 꼼꼼하게 체크해서 항목별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 아무래도 이것들을 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은 노션을 기반으로 해서요. 학생 개개인별 이렇게 생활기록부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자 이렇게 학생별로 페이지를 만들어주고요. 요거는 저희 컨설팅 선생님도 접속할 수 있지만 학생도 접속할 수 있고 학부모님들도 접속할 수 있어요. 손쉽게 핸드폰으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 핸드폰으로 접속해서 기재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아이가 그때 써 내려가는 거예요. 나 나중에 자기주도 학습 쓸 때 이걸 동아리 활동을 써야겠다. 그 다음에 인성으로는 봉사활동을 해야겠다. 독서는 어떤 부분에서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들이 인상 깊었다. 이런 것들을 항목별로 마련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클릭해 보시면 항목별로 이런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 이렇게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항목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이 항목별로 내가 인상 깊었던 부분, 이걸 소재로 해야지, 아니면 이 책에서 중요한 내용은 뭐였는지 이런 부분들을 기재해 놓는다라는 겁니다. 그래 놓고 우리 아이가 자기소개서를 쓰기 시작할 때 이렇게 태그별로 정리해서 나 자기주도 학습 쓸 거야. 그럼 자기주도 학습 태그들만 모아고 한눈에 보고 이런 소재들로 일단 써봐야겠다라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의 서류 그리고 자기소개서 준비 과정을 진행하고요. 자 그러면 이런 준비 과정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 뭐를 진행해야 될까요? 네, 이제 자기소개서 써야죠. 저희 학원 자기소개서 프로그램은요. 이렇게 자 횟수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아이가 원한다면 몇 번이라도 저희는 첨삭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로 목표로 하는 아이가 꼼꼼하게 지금 자기소개서를 여러 번 수정하고 있는 과정을 보여드린 거예요. 실제 제 컴퓨터에 있는 폴더 화면을 띄워온 거고요. 그리고 자 입시 전문 컨설팅 선생님이 이렇게 옆에 붙어서 1대1로 직접 자소서를 첨삭해 주십니다. 1년 내내 입시만 주력하시는 분이고요. 1년에 몇백 장의 자소서를 다 진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도 아이들이 요즘에 수학을 위주로 자소서를 많이 쓰다 보니까 어느덧 수학 선생님들보다 더 많은 깊은 지식을 깨우치게 됐다라는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이분이 목도에서 직접 아이들의 자소서를 책임지고 진행하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자소서가 끝났어. 그 다음에 이제 면접 대비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면접 대비는요. 자, 이렇게 저희는 예상 질문지를 준비해 줍니다. 학생한테.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마다 방향성이 다르고 면접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면접 문제들도 학생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인별로 문제들을 추출해줘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 큰 15, 16, 17, 18, 19가 학생 자소서에서 필요한 질문들을 제가 출제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있는 꼬리 질문들은 무엇이냐? 이 아이가 이걸 가지고 이제 면접 대비에 들어가게 되면 면접 선생님들이 면접 질문을 하겠죠? 아이의 답변을 듣고 캐묻는 형식, 꼬리 질문이 이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면접 선생님들이 이렇게 적어서 나오시면 이걸 다 정리해서 이 아이가 다음에 올 때 다시 한번 정리해 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실제 면접도 이렇게 실전 면접과 동일하게 1대1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왼쪽에 얼굴을 가린 분이 저희 고등부 팀장이세요. 2년 연속 의대 약대 합격의 주역입니다. 네, 그분이 이렇게 아이와 1대1로 면접 진행을 해주고 계세요. 자, 그랬을 때 저도 입시를 책임지는 입시 컨설턴트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변 학원들의 동태를 파악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변 학원들은 어때? 좀 거기서는 어떤 수업들을 해줘? 그리고 면접은 어떻게 해줘?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들으면 들을수록 저희 학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강조해야 되겠다. 네, 우리 학원만이 가질 수 있는 최대 면접의 장점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 학교별 면접 양식에 맞춘 1대1 개별 면접을 다수 진행한다. 네. 자, 주위에 둘러보시면요. 한 강사가 12명, 13명씩 모아놓고 입시를 치르고 그러다 보면은 실제로 면접 대비라고 해봤자 한 명씩 돌아가면서 1대1로 15분씩 하다 보면 하루 면접 수업이 끝나요. 그럼 그 아이는 자기 면접 한 번 보고 나머지는 그냥 다른 아이들 면접하는 것만 쳐다보다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요, 저희는 이 입시 전국 단위 자사 입시 시즌이 되면요, 잘 생각해보세요. 저희는 입시 전문학원이고요. 영재학교 입시가 끝나고 과거 입시가 끝나고 전국 단위 자사 입시가 파이널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영재학교 과학고 입시를 진행하셨던 선생님들이 조금 여유가 생겨요. 그때부터 이제 선생님들이 조금씩 지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저희 팀 모든 선생님들이 같이 면접을 진행하심에도 불구하고 학원에서 전폭적으로 입시가 끝난 팀에서 그동안 면접을 계속 대비해 오셨던 전문 강사들을 지원해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과 강사 수의 비율이 1대5, 1대4 막 이렇게 될 정도로 정말 면접 횟수가 많고요. 거의 파이널 기간에 가면 아이들이 면접 끝나고 나면 하루가 지쳐서 쓰러져서 옵니다. 네, 면접 끝나고 잠시 대기실에서 쉬었다가 또 들어갔다 나오고 또 들어갔다 나오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은 면접 횟수를 보장해 드립니다. CMS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인 거예요. 네, 입시에 완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학원이니까. 자, 두 번째로는요, 학교별 창의과 공통질문 완벽 대비다. 상상고 같은 경우에는 수학 창의 면접이 있어요. 95% 수학에 5% 과학인데요. 거의 95% 수학이 나옵니다. 그냥 문제 4개를 던져주고요. 풀고 들어가서 발표하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상상고는 대비한다. 그러면 당연히 수학을 준비해야 될 거고 그러면 수학 전문학원에서 입시 수업을 듣는 게 맞겠죠. 당연할 거고요. 자, 그 다음으로요. 풍부한 학생별 면접 예상 문제를 제공해 드립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한 번 올 때마다 다른 학원하고 비교해도 2배, 3배의 문제를 제공해 드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오면 또 주고 또 오면 또 주는데 그것만 끝이 아니냐. 그 전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 전에 면접을 봤을 때 꼬리지문 나온 것까지 다 달아서 새로 누적 해서 주다 보니까 나중에 이 아이들이 이제 면접 당일이 되면 학원에서 제공한 면접 예상 지문지 하나만 들고 갑니다. 네, 차 타고 가는 내내 계속 그것만 보면서 가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많은 문제 수를 대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그러면 그 많은 문제 수를 대비해주는 건 좋겠는데 과연 얼마나 정확도가 좋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자, 바로 작년에 입시를 최근에 치른 학생이 입시 끝나고 저한테 보내온 카톡입니다. 열심히 면접 내용 질문들을 정리해서 저한테 보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적중률 98%, 2%는 변형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 그대로 저희 학원에서 찝어준 문제에서 면접 질문이 다 나왔어요. 완벽하게. 그래서 평소에 하던 대로 하고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로 정확도가 높아요. 왜? 저희 오랫동안 입시를 해왔거든요. 학교별 문제 유형 분석 다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면접 예상 질문을 저희는 제공해드리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왜 꼭 CMS를 선택해야 되는가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상산고등학교는요, 위치한 입시 실적이 1, 2위를 다투는 최상위 학교입니다. 그리고요, 자, 특이사항이 있다면 남자를 2배수 많이 선발해요. 실수로 남자 교육사를 2배 크게 지었다는 소문도 있고요. 확실치는 않지만 남자를 2배수 많이 선발합니다. 그리고 태권도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태권도 선수를 대비하는 특기자 전형이 아니고요. 그냥 초대 이사장, 홍성대 이사장이 태권도를 좋아해서 태권도 4품 이상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만 지원할 수 있는 일반 전형입니다. 합격하면 그냥 일반 학생들하고 똑같이 수업 듣는 거예요.
운동권 학생이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상상고는 사회과학이 선택 가능합니다. 어느 쪽에 B가 있으면 그거를 반대쪽 과목을 선택해서 서류에 미반영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지셨죠? 지금 갖고 계신 에코백 보시면요, 백서가 들어있고요. 그 백서에 전국 단위 자사고 10개 학교에 대해서 제가 꼼꼼하게 정리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학교별 모집 인원, 그 다음에 면접 방식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놨어요. 그걸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좀 책 읽는 게 싫어, 아니면 책만 피면 자꾸 졸음이 오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2월 21일 수요일에 원내에서 대입 개편안과 전국 단위 자사고 입시를 가지고 원내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아까 보여드린 2년 연속 의대약대를 합격시킨 고등부 팀장님이 이번에 변화하는 대학 입시 제도를 저보다 더 꼼꼼하게 설명해 주실 거고요. 이어서 제가 전국 단위 자사고 10개 학교에 대해서 실제 면접 문제들을 보여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까 시간 되시면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문자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클릭하고 예약하시면 되고, 너무 많이 몰리시면 저희가 마감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빠르게 예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설명을 이어가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산고등학교는 수학 문제가 면접으로 출제된다 그랬고, 아무래도 수학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학교라는 게 와 닿으시죠? 자, 어떤 학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생기부에 수학이 B가 있어요. 실수로 B, 정말 안타까운 사례예요. 89점으로 B입니다. 수행평가 아니면 1점, 서술형 1점만 더 받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 아이는 너무 전국 단위 자사고로 가고 싶었대요. 그래서 엄마랑 손붙잡고 주변에 입시학원들을 여러 둘러보고 다녀봤는데, 가는 곳마다 하는 이야기가 전국 단위 자사고 그 좋은 학교로 가는데 생기부에 B가 있으면 못 간다. 다 기본적으로 올해인 애들이 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실망감만 가득한 채로 마지막으로 CMS를 방문했던 거예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상산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남자를 2배수 많이 뽑기 때문에 남자 경쟁률이 좀 낮고요. 그 다음에 워낙 수학 차이 면접이 중요시하기 때문에 내신이 B가 있어도 저희는 2개까지 있는 아이들도 합격시켜 왔습니다. 꾸준히. 그렇기 때문에 함께 열심히 준비를 시작했고요. 입시 중간에 저에게 한 번의 고비가 옵니다. 이 아이한테 이제 저희가 학교별 이제 자우서 교육 전에 너희들이 한번 자율거 써봐, 학교 본인 양식에 맞춰서 자우서를 써오게 했어요. 자, 그랬더니 나머지 아이들이 이제 다 와서 자리에 앉아서 노트북을 펴는데 이 아이는 갑자기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손수 써왔어요. 자우서가 뭔지 잘 몰라서 손수 정성 들여 써왔습니다. 참 그래도 가고 싶다라는 의지가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완벽한 입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아이는 입시에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CMS와 함께라면 얼마든지 충분히 입시에 대해서 완벽하게 분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사례, 정말 중요한 사례인데요. 이거는 진짜 목동 어머니들은 꼭 눈여겨보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자, 용인 외대부고고요. 본인들이 스스로 굉장히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수시 정시에 둘 다 균형 잡힌 최상위 전국 단위 자사고다 라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하고요. 최근에 의치한 스카이 실적이 계속 상승하면서 굉장히 인기 있는 학교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학교는요, 키포인트는 뭐가 있냐면 남녀 성비율 상관없이 선발한다. 아무래도 기숙사 학교다 보니까 남자 기숙사와 여자 기숙사가 분리되어 있을 거고, 그 기숙사 인원에 맞춰서 아이들을 선발해야 될 텐데 이 학교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우수한 아이들이 여자가 많으면 그 애는 여자가 많이 뽑고 남자아이들이 많으면 남자아이들이 많이 뽑겠다는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학교가 움직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35대 65 정도로 여자아이들이 많습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는 여자아이들이 많이 준비해요. 기본적으로 내신을 밑바탕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꼼꼼한 여자아이들이 많이 준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적인 학교들에서 여자아이들이 좀 불리해요. 많이 지원하니까. 근데 이 학교는 성비율 상관없이 선발하기 때문에 여자아이들이 불리함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학교는요, 면접에서 딱 3개만 물어봅니다. 자우서에서. 고작 3개밖에? 라고 하는데 면접 시간은 15분이에요. 질문 하나당 4분씩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면접관이 궁금하다면 꼬리 질문을 문항별로 달 수도 있고 안 달 수도 있어요. 달게 된다면 문항별로 1분씩 시간을 더 부여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요. 그럼 3문제만으로 아이를 어떻게 평가하지?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자우서에 쓴 내용을 정말 깊이 있게 물어봐요. 심화 있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면접을 어렵게 보는데요. 자, 제가 목동만들이 꼭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린다고 했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게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라고 해서 생기부의 일부를 발췌해 온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학기별로 구분되어 있고 과목 선생님들이 이 아이를 평가해서 기재해 주는 거예요. 정말 생기부에서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죠. 담임 선생님의 행동특성 및 발달 사항도 중요하지만 이건 과목 선생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기재해 주는 항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아이가 어떻게 학습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런데 자, 보시면 보이시나요? 다음 세부능력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해당 사항 없음이에요. 유학을 갔다 온 걸까요? 아무 과목 어떠한 과목 선생님들도 안 써주셨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이 학교가 현재 목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재단 고등학교를 좀 더 같은 재단 고등학교로 아이들 더 보내려는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일괄적으로 2학년 아이들의 세특을 전혀 한 글자도 써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학교에 비해서 영재학교라 가고 전자사 통틀어 입시 실적이 좀 낮은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입시에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그래도 저희 CMS는 합격으로 이끌었습니다. 거의 학교 최초라는 것 같아요. 축하합니다. 저희는 저희와 함께라면 어떠한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충분히 자소와 면접만으로도 뒤집을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고등학교입니다. 하나고등학교는 수시에 최적화된 학교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자, 다음 넘길게요. 수시에 최적화된 학교고요. 정말 서울 연세 고려 실적이 정말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신이 빌리에도 서울대를 합격한 사례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학교의 체크사항은 서류 면접 외에 체력 검정이 있습니다. 일단 몸이 건강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래 달리기와 잇몸 일으키기를 평가하고요. 서류와 면접이 아무리 좋아도 이걸 탈락하면 그냥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들한테는 좀 힘든 관문이 돼요. 여자아이들 많이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제 최근까지는 코로나 이슈 때문에 중학교 체력 검정 팝스로 대체해 왔는데 아마 올해 입시부터는 다시 원상복구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 보고요. 자, 이 학교는 자기소개서와 생기부를 기준으로 해서 면접 질문을 핑퐁 주고받는 형식으로 면접을 진행해요. 그리고 돌발 질문이 있습니다. 작년 입시를 치렀던 아이들 중에 가장 이색적인 돌발 질문은 학생의 MBTI는 뭔가요? 실제 면접 기출 문항입니다. 물론 아무 의미 없이 던진 질문은 아니에요. 이 학생이 자소를 재판관이 가져야 될 인권 감수성에 대해서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질문을 주고받다 보니 너의 성향은 어떠냐라는 의미에서 던진 질문이지만 어찌되었든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고를 대비할 때는 정말 돌발 질문을 다양하게 준비합니다. 정말 생뚱맞은 것까지 막 물어봐요. 그 정도로 항상 돌발 질문에 잘 대비하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자, 어디일까요? 잘 보시면 이름이 다 붙어 있어요. 정답은요. 명문 CMS 하나고등학교 서울대 치학과입니다. 목동 CMS에서 하나고등학교에서 서울대 치학과로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죠? 다들 바라시는 로드맵이 아닐까요? 자, 그러면 한번 실제 그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서울대 치대 2학년 올라가는 이혜진입니다. 하나고에서 LP 바이오로지 같은 생명 쪽 심화 과목들을 주로 듣고 동아리도 뇌과학 동아리에서 활동하면서 EEG 실험이나 양내 해부 같은 실험들을 했던 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는 친구들이랑 같이 대학 서적을 공부하는 지평 활동이나 입시 직전에 의치안을 같이 준비하는 친구들과 모의 면접을 끝까지 하면서 실전 감각을 유지시켰던 게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게 많고 낭만 있는 고등학교 생활을 즐기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라면 꼭 가야 되는 학교로 추천해요. 정말 많은 분야에서 잘하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예체능 분야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라면 공연 관련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면서 무대에 설 수 있는 경험도 많이 할 수 있어서 더욱더 추천하는 학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잘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는 학교인 것 같아서 이러한 열정적이고 다재다능하고 끼 많은 친구들에게는 하나고를 무조건 추천하는 것 같아요.
저도 입시에 아는 것도 없고 막연히 가고 싶다고 생각만 했었는데 학교에 대한 정보부터 준비 과정까지 CMS에서 다 이끌어 주셨던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도 코칭해 주시고 면접도 대비해 주시고 당시에는 CMS에서 준비하는 대로만 따라갔더니 결국에 하나고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상중하로 점수를 매긴다고 하면 당연히 상이죠. 아무래도 처음 준비한 입시다 보니까 많이 막막했는데 생활기록부를 채워넣기 위한 독서나 생활기록부를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동아리 활동들 같은 경우에도 많이 추천을 해주셔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자소서를 쓸 때 구성부터 마무리까지 참석해 주시고 면접 직전까지 모의 면접을 통해서 대비해 주셔서 하나고 면접에 갈 때는 완벽하게 대비된 상태로 하나고 면접에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CMS만 다녀도 자사고 면접 대비랑 수학 심화 학습까지 다 가능했다 보니까 일석이조라고 생각해서 굳이 다른 수학학원을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CMS에서 고등학교 가기 전에 필요했던 수학 심화 관련 지식들을 다 끝내고 갈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사실 이룬 게 많이 없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목표가 많이 높게만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터무니없이 높게 보여도 사실 하루하루 준비하다 보면 이루게 되는 게 목표인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같은 대학교 후배로 꼭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잘 보셨나요? 네, 저하고 입시를 같이 했던 학생이고요. 네, 그 당시 합격하고 나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학원에 왔던 기억이 많이 남는 학생입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네, 항상 목동 CMS에서 진심으로 아이들의 입시를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계신 학부모님들의 자료 맡겨주시면 항상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혹시 8월에 오셨던 분들 계시면 박정훈 부원장님 되게 많이 아실 텐데 굉장히 좀 슬림해지시고 멋있어지시지 않으셨나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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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멋지고 입시를 정말 잘 애착게 관리해 주시는 박정훈 부원장님은 목동 CMS 입시센터 트윈빌 4층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럼 1, 2부 강연을 통해서 아이 성향에 맞는 학습법과 그다음에 특목 자사가 정말 좋다. 아까 예주처럼 한번 진행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팍팍 드셨을 텐데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럼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 수학 학습에 대해서 저희 목동 CMS 영재 1관 W빌딩 6, 7층을 책임지고 계시는 이경미 원장님께서 수학 학습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CMS 영재관 목동 W관 원장 이경미입니다. 앞에서 두 분 연사분들께서 되게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셨고요. 저는 지금부터 수학에 집중하고 저희 CMS 영재관의 수학 커리큘럼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실 수 있도록 말씀드릴 겁니다. 길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제 순서가 끝난 뒤에 설문조사가 있고 그 설문조사를 할 때 몇 분을 추첨해서 또 혜택이 있다고 하니까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수학을 학습하는 학생들의 두 가지 유형을 조금 비교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는 전국 평균 학생들이라고 써놨고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입시나 학습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지 않고 학생도 조금 의지가 없는 경우 공부하고자 하는 욕심이 별로 없는 학생들인데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연산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구몬이나 뭐 이런 연산 학습지 정도를 하겠죠. 초등학교 고학년, 4학년, 5학년쯤 되면 이제 학교 공부를 열심히 따라가서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의지를 다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진도를 많이 나가지는 못해요. 이제 6학년 정도 됐을 때 이제 중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중학교 수학 어려운 거 공부해야지. 이제 공부 시작하고요. 마찬가지로 중학교 시간을 보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수학은 되게 어렵대. 더욱 열심히 미리 공부해야 돼.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중학교 3년 수학은 1년에 책 한 권씩 3개잖아요. 고등학교 수학은 어떻습니까? 알고 계실 거예요. 수상, 수학, 수원, 수투, 확률과 통계, 거기 더 나가면 미적분, 기하. 이 많은 거를 사실 고2 때까지 끝내야 되잖아요. 고3 때는 입시 준비해야죠. 그걸 어떻게 다 끝내요? 그리고 내신 준비도 깊이 있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나요? 내신 등급도 좋은 등급을 받기가 어렵죠? 그러면 아이는 상위권 대학을 꿈꾸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두
두 번째 유형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학군지라고 썼는데 요거는 입시나 학습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고 학생도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경우 지금 설명회에 오신 자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학습지 연산해야 되니까 하겠죠. 그리고 추가로 사고력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사고력을 하면서 좀 빠른 친구들은 뭘 하냐?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교과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4학년, 5학년 교과 어려워지는 거 시작하고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4학년, 5학년 때 중등과정 들어가고요. 빠른 친구들은 6학년 때 고등학교 수학을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이 친구들은 이제 고등학교 수학도 진행을 하고 중등 심화 수학도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중학교 과정 달려가죠. 그러면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보통 수능, 수학, 확률 통계 그 전 뭐 수상, 수학, 수원, 수투까지 공부를 많이 해놔요. 그럼 이 친구들 뭘 할 수 있나? 아까 들으셨잖아요. 자사고 입시할 때 준비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그거를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하면서는 준비할 수가 없어요. 미리 공부를 해놨기 때문에 자사고, 특목고, 더 나아가서는 영재학교, 과고, 입시 준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합니다. 물론 입시에만 집중하지 않죠. 내신 준비도 합니다. 입학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가서 좋은 등급을 받고 내가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우리 아이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입시에 성공을 하고 고등학생이 되면 어떤가요? 중학교 때 나는 이미 경험을 했던 과목들, 내가 시간 투자가 더 필요한 과목들을 수학에서 확실히 알기 때문에 내신 준비하는데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수능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죠. 아까 친구들은 공부 의욕 없던 친구들은 수능 과목 정도까지만 공부를 한다면 우리 친구들은 심화 수학, 이적, 기하까지 공부를 하고 결국 인서울, 스카이, 의대, 내가 원하는 학교를 자신 있게 지원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제가 수학 한 과목을 가지고 지금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수학 한 과목만 가지고 제가 대학교가 이렇게 될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냐? 바로 수학은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어렵죠. 그리고 제대로 공부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만큼 수학이 뭘 갖고 있냐면 변별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실제로 우리 수능 개편안이 나오면서 심화 수학을 배제하겠다고 했지만 상위 대학에서는 심화 수학이 폐지되어도 이공계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그 핵심 권장 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내신도 그 부분을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수학이 대학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수학, 저희 CMS에서 제대로 공부하게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실력을 키우고 높은 목표를 가진 우리 친구들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영재관의 교과 시스템을 조금 더 재정비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계열을 나눴어요. 우리 아이들의 목표와 성향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게끔 먼저 이름 말씀드리면 핏이라는 계열과 그랜드슬램이라는 계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계열을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핏 계열입니다. 자, 요 도입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아마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초개인화 시대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개인화라는 거는 넘겨주세요. 안 되네요. 네. 개인화는 우리 나이나 성별들 단순한 기본 정보를 가지고 여러 명의 이제 사람들 중에서 몇 개의 집단으로 나눠서 그거에 맞춰서 뭐 상품을 제공한다던가 광고를 제공한다던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금 AI와 빅데이터 발전으로 인해서 더 발전된 개인화가 나오죠. 그걸 초개인화라고 하는데요. 자, 이제 집단이 아니라 개별의 사람에게 맞춰서 개인의 상황과 선호도를 더 파악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초개인화 시대의 마케팅과 광고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교육에도 영향이 생깁니다. 어떤 거냐면 2025년부터 정부에서 그 전자 교과서 있잖아요. 디지털 교과서를 시작한다고 들으셨을 거예요. 이 도입 배경도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에듀테크를 이용해서 학생 간의 교육 격차를 줄이고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 교육을 제공해서 모두를 인재로 키우자라는 목표로 시작을 했고요. 저희 CMS도 함께 고민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맞춤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까? 한 명 한 명에게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그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교육을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해서 나온 것이 핏입니다. 핏 수업은 어떻게 되는 거냐?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아이들의 학습 속도에 맞춰서 다 3개월로 한 분기 진행을 할 거고요. 인원은 8명 정원으로 개별 밀착 관리에 집중할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수학 공부를 하면서 생기는 오답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오답에 대한 오답, 그거에 대한 또 유사 문제, 반복 학습으로 아이들이 약점을 없애갈 수 있도록 도울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습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학습에 대한 분석 데이터를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거를 공부를 했고 어떤 부분을 잘했고 어떤 영역에서 부족한지 세세하게 제공되는 그 파일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수업은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자, 주교재 교재 진도와 그 다음에 개인화 맞춤 수업이라고 돼 있는 이 두 가지 파트로 진행을 할 건데요. 교재 진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저희 CM에서 진행되는 교과 진도 수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재 진도 나가고 학생들 관리해주고 문제 풀고 할 거예요. 개인화 수업은 제가 온라인이라고 써놨는데요. 온라인이라고 쓴 이유는 오프라인에서 종이 프린트로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맞춤 문제를 제공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걸로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온라인이 도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태블릿으로 아이들이 수학을 공부하게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걱정이 들 수 있어요. 집에서 내가 확인해줘야 되나? 내가 지켜야 되나?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을 학원에 와서 선생님의 감독 하에 태블릿을 받아서 공부를 하고 모르는 부분을 질문할 수 있게 할 거예요. 자, 태블릿으로 어떻게 할 건지 보여드릴 건데요. 저희가 CMS 크레버스에서 직접 개발한 러닝 포탈을 보여드릴게요. 자, 메솔로지라는 러닝 포탈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수업 시간에 교재를 풀고 오답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학생 한 명 한 명의 오답 문제 번호를 체크해서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패드를 갖고 내가 공부를 하려고 폈을 때 내가 틀린 문제에 대한 문제지가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내가 문제 풀고 답을 체크하면 바로 채점 완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번 학습 완료하고 내면 채점이 되고 틀린 문항이 생기잖아요. 10문제를 틀렸으면 그 틀린 문제 10개를 다시 풀게끔 시킵니다. 다시 떠요. 풀어야 돼요. 그리고 또 완료를 하고 내요. 그러면 또 어떤 일이 생기냐? 쌍둥이 오답이라고 해서 아까 틀렸던 10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한 유사 문제가 다시 뜹니다. 그럼 또 풀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내면 또 오답이 몇 개 생길 수 있죠. 한 두세 개 또 틀렸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쌍둥이 문제가 또 생깁니다. 교재에 대한 오답 1번, 여기서 쌍둥이 오답까지 최소 3번에서 4번을 우리 아이들이 틀린 문제를 반복하게 됩니다. 자, 수학 공부하다 보면은 부모님들이 저한테 가끔 얘기를 하세요.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애는 맨날 요거 방정식이 활용해서 소금물 문제 맨날 틀려요. 계속 틀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왜 틀리는 걸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수학은 우리 아이가 풀어야 되는데요. 틀린 문제 어떻게 해주셨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학원에서 선생님이 칠판에 풀어주고 끝내요. 필기에. 집에서는 어머님이 빨간색 볼펜을 들고 첨삭해줘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잖아. 아, 알겠다. 이해한 것 같아요. 다시 푸니까 틀리죠. 왜일까요? 우리 애가 풀지 않았잖아요. 나만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학생이 계속해서 풀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공부를 끝냈다. 그러면 그날그날의 학습 상황이 데이터로 다 쌓여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성적표 발송을 해주시면 그 어머님들은 어플이나 요거 인터넷에서 다 들어가셔서 러닝 포털 사이트에서 우리 아이가 학습한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학습 전체적인 성취도와 취향 유형 분석까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목동에서는 이렇게 수업을 할 겁니다. 네, 기본적으로 수업할 때 기본하고 심화 과정 같이 진행할 거고요. 5학년 1학기 기본 나갈 때 4학년 2학기 심화, 그럼 끝나면 5학년 2학기 기본, 5학년 1학기 심화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진행을 하고 수업 시간은 초등은 주 2회 3시간 수업을 하고 매일 학원 올 때마다 1시간 정도 메솔로지 개인화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중등은 주 3회 매일 3시간 수업인데요. 이틀은 교재 진도를 나가고 하루는 메솔로지로 오답이랑 이제 수준별 문제 연습에 집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가 관리 부분은 뭐냐면 이 메솔로지 프로그램은 나한테 맞춘 수업이잖아요. 성적표도 나에 대한 분석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가로 1일 테스트와 클리닉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매 분기마다
성취도를 확인하는 분기고사를 실시할 거예요. 이거의 목표는 뭐냐? 우리 아이들이 나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고 주변에 나와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나의 위치 확인하고요. 그리고 그걸 확인하면서 조금 더 욕심을 갖고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드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빠르게 넘어가네요. 전체적인 수업 진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초등과정 PC 끝나면 중등과정 PC로 진행이 될 거고 중등과정 PC 끝나면 또 고등과정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지금 요번에 3월에는 초등 5학년 과정부터 중등과정까지 핏 개강하고 고등과정은 추후 개강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저희가 열심히 고민하고 만든 이 프로그램을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혜택을 드립니다. 자, 모든 학생들, 핏에 입학하는 친구들에게 전부 부여되는 혜택이고요. 그거보다 더 강력한 혜택, 크레버스 개원생들에게는 더욱 강력한 혜택이 있으니까 요거 참고하시고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랜드 슬램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랜드 슬램은 설명을 조금 붙여봤어요. 속도감 있고 타이트한 입시 집중 프로그램이다. 아까 핏은 조금 설명을 다시 하자면 차근차근 약점을 보완하는 프로그램. 이 친구는 속도감 있고 타이트하게. 그래서 수학을 많이 공부하고 심화 수학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자사고나 특목고 입시에 최적화된 학생을 만들자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랜드 슬램은 이렇게 네 가지에 집중할 겁니다. 선행, 심화, 내신, 컨설팅. 이 네 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관리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평상시에는 선행과 심화, 고등학교 진도 나가고 중등 심화도 다뤄주고 이 부분에 집중하고요. 중학교 2학년 내신에 집중해야 될 때는 내신 집중 기간을 잡아서 학교 시험에서도 좋은 등급을 받고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관리할 겁니다. 그리고 입시에 집중해야 되는 시점에는 컨설팅을 통해서 아까 들으셨죠? 중요한 컨설팅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 생기부 관리, 자소서 면접,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대비해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그랜드 슬램만이 갖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랜드 슬램 레스 리그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CMS를 보내고 있는데도 들어본 적이 없어. 이럴 거예요. 네. 뭐냐면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왜 나왔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영재학교 과고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시작하잖아요. 4학년, 5학년 때부터 사실 수학 공부 일찍 시작하면서 영재하고 과고를 가야지. 그런데 5학년 때 과고 준비를 시작해서 중3 때까지 너무 멀어요. 그 목표까지 가는 길이 지치기 쉽잖아요. 그럼 뭘 하냐? 중간에 KMO라는 경시대회라는 목표를 아이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우선 중학교 1학년 때 한번 요거 입상을 해보자. 그러고 나면 영재학교 입시에 조금 더 한 발 더 가까이 가는 거. 이런 식으로 부모님들도 시키시잖아요. 그런데 자사고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생각해 볼게요. 요즘에는 자사고 준비하는 친구들도 일찍 시작해야 돼요. 늦게 시작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역시 똑같이 5학년 때 나는 자사고 입시를 위해서 공부를 박차를 가해서 열심히 시작하겠다. 고등학교 진도 열심히 나가면서 확실하게 다져야지. 근데 너무 힘들어. 지쳤어. 난 6학년이야. 중4까지 너무 멀어. 나중에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목표를 가지고 이 시험에서 우리가 성과가 나오면 자사고 입시에 더 힘차게 갈 수 있다. 목표를 드리기 위해서 각각의 과정별로 1년에 1회 또는 2회 챌린지 과정과 실전 과정으로 진도 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의욕을 가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네, 성적이 우수한 친구들에게는 시상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중간 단기 목표를 설정해주고 그걸 달성하면서 입시까지 지치지 않게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올해 시작을 합니다. 올해 전 센터에서 시작을 할 거고요. 저희의 목표는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장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동에서는 역시 이렇게 수업을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수업은 저희가 기본하고 심화 같이 나가면서 균형 있게 수업할 거고요. 5학년 1학기 기본할 때 4학년 2학기 심화, 그리고 중학교 과정 할 때는 2학년 1학기 기본할 때 1학년 1학기 심화, 학기 심화를 맞춰서 갈 수도 있습니다. 수업 시간은 초등 주 2회 3시간 핏하고 똑같죠? 중등은 주 2회 수업하는 대신에 하루 수업 시간이 좀 깁니다.
하루에 4시간 25분 또는 30분 수업하고요. 고등은 주 2회 4시간 30분 수업에 주 1회 LC 수업은 수준별 학생 문제풀이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등은 수업 시간 좀 길고 주 3회 수업을 할 거다. 추가 관리, 아까 말씀드렸던 테스트, 클리닉, 분기고사 요것은 똑같이 진행해서 학생들의 성취도나 이런 학위는 계속 꾸준히 이어갈 겁니다. 전체 프로그램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교과관이 목동에 2군데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W빌딩에 있는 W관 그리고 센트럴에 있는 센트럴관이 있습니다. 그 그랜드슬램 과정은 두 간의 프로그램이 살짝 차이가 있어요. 핏은 공통적으로 갈 건데 그랜드슬램은 차이가 좀 있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W관은 초등과정은 4학년 과정을 제외하고는 다 2개월에 한 분기로 진행됩니다. 속도감 있게. 그리고 GS과정은 2개월 한 분기로 진행되는 반과 3개월 한 분기로 진행되는 반이 두 가지가 있어요. 3개월 한 분기로 진행되는 반은 이 똑같은 과정에 기본 들어가기 전에 1학년 1학기 기본 들어가기 전에 1학년 1학기 기초 과정을 한 달 동안 가지고 가는 과정이 있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등과정, 센트럴관 말씀드릴게요. 센트럴관은 한 분기가 모두 3개월로 진행이 됩니다. 대신에 과정이 많이 써 있잖아요. 다루게 되는 교재가 많습니다. 역시 타이트하게 관리해서 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고등관, 그랜드슬램관은 고등에 집중하는 관입니다. 그래서 수상부터 기하까지 이과 수학까지의 모든 과정을 우리 친구들을 공부하게 할 거고요. 이 과정이 고등학교 가서까지 이어지는 거 아니고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까지 완료하고 입시 준비하고 다음 과정 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조금 속도감 있게 갔고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제가 맨 처음 시트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입시할 때 가장 중요한 과목이 뭐였죠? 수학이죠. 네, 그리고 대학은 뭐가 결정한다? 수학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수학 과목을 저희 CMS가 교과 수학의 시작부터 입시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책임져 드릴 겁니다. 입시는 저분들이, 그리고 교과 수학은 저와 센트럴관에 계시는 원장님이 책임져 드릴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프로그램 설명드리고 하면 어머님들이 어떤 얘기를 가끔 하시냐면, 프로그램도 너무 좋고 입시 잘해주는 거 알고 있는데 우리 애는 아직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라 이렇게 큰 대형학원을 보내기가 조금 걱정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대형학원은 우리 애를 좀 꼼꼼히 봐주는 게 힘들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님들이 학원에 오시고 이제 담임 선생님들하고 통화를 하다 보면 얘기를 하세요. 동네 작은 학원을 가면 꼼꼼하게 잘 관리해 줄 것 같아서 보냈더니 애가 진도가 어디를 나가는지도 모르겠고 전화도 잘 안 해주고 관리가 오히려 너무 안 돼서 에이 모르겠다 그냥 대형 학원을 보내보자 라고 해서 보내봤더니 오히려 선생님들이 전화도 자주 주시고 학습에 대한 것도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동네 학원보다 더 꼼꼼해서 너무 놀랐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그만큼 저희 선생님들이 학생 하나하나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관리해주고 공부시켜주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준비된 시스템과 학생을 애착으로 관리해주는 선생님이 모두 모인 이 CMS에서 저희가 학생들을 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있고 의지가 있는 학생이라면 언제, 어느 과정이든 초등과정부터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학생들이 갖고 있는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설명에 많은 도움 되셨나요? 저희가 매년 2번의 큰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어서 오늘 설명회에 대한 설문 및 저희 영재관 상담 신청 링크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설문에 대한 피드백 주시면 저희가 여름 설명이나 내년 설명회에서는 좀 더 어머님들에게 와닿는 정보로 다가가고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설문해 주시는 분에 한해서 500분 추첨해서 스타벅스 기프트콘도 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설명회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강연이 정말 우리 아이들의 꿈을 이루는데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나가시면서 저희 5개가 상담 부스에서 교재와 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부분은 자세하게 문의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설명에 참석해 주신 학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